안정시켜야 된다는 합리적인 보수들. 이 합리적 보수라는 건 합리적이냐 아니냐는 뭘 보고 알 수 있냐? 진보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게 합리적 보수야. 왜? 사회를 안정시켜야 되는데 만약에 진보가 없다면 사회는 부패하게 되어 있어. 진보가 뭐야? 소금과 빛의 역할이야. 나는 개신교 신자들이 진보 세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소금과 빛, 그 역할이 뭐야? 이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야. 소금이 뭔데? 썩지 않게 하는 거야. 보수만 있으면 사회는 썩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합리적 보수는 진보의 존재를 인정해. 이 진보가 존재해서 끊임없이 사회가 썩지 않도록 비판하는 사회 비판 세력의 존재를 인정하는 게 합리적 보수야. 그러면 성숙한 진보와 철없는 진보의 차이는 뭐냐? 보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야. 그래,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사회 안정 인정해.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비판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어. 이게 성숙한 진보야. 보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러면서 보수를 비판하되 때로 그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적절한 투쟁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선을 지킬 줄 아는 그게 나는 이 성숙한 진보라고 생각해. 철없는 진보들은 자기 만족적인 자족적 투쟁을 하고 쉽게 지가 실망하고 그리고 모든 투쟁은 의미 없다고 선언한 다음에 뉴라이트가 돼.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야. 역사가 내가 지금 실패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역사는 발전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이 일생을 얼마나 고난당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 김대중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 그래도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 그게 김대중 대통령 마지막 말이에요. 그 험난한 인생을 살아놓고 사형 선고를 2번인가 3번인가를 받고 그 오랜 감옥 생활을 하고 그 수십 년을 망명 생활을 하고 떠돌면서 개고생을 했던 김대중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그래도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사회에 합리적인 진보와 합리적인 보수와 성숙한 진보가 손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을 지금 논의해야 될 때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 자,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적대적 관계를 유지해서 남는 게 뭐지? 죽을 때 각자 씨를 남기지 않고 죽어서 남는 게 뭐야? 인류의 공멸? 남자와 여자는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해요. 남자와 여자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야. 서로 적이 되면 안 돼. 남자와 여자가 하나로 뭉쳤을 때 그때 가장 아름다운 우주의 질서가 완성되는 거예요. 폭력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서로의 성을 탐해서도 안 되는 거고 권력이나 물리력으로 상대방을 제압해서도 안 되는 거야. 상대방을 충분히 존중하고 상대방을 충분히 존경하고 상대방을 충분히 사랑할 때 그때 가장 아름다운 그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모든 가정이 그렇게 될 때 사회가 건강해지는 거야. 그런 거야. 지금 인도에 그 무수한 강간 사건들이 왜 벌어지는지 아세요? 아시죠? 인도가 다리에 피가 안 통하고. 인도는 어떤 나라냐면 굉장히 그 카스트 제도의 그 전통이 강하게 남아있어. 그래서 이놈의 인도가 호텔방에서 어떤 사람이 경험을 한 건데 호텔방에서 이제 책상을 정리하는 사람한테 저 바닥도 닦아주세요 그랬더니 굉장히 화를 내더라는 거야. 왜냐하면 인도에는 책상을 닦는 계급과 바닥을 닦는 계급이 다르다는 거야. 우리가 볼 때 같아 보이는데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이놈의 카스트 제도가 그 너무나 계급별로 이 차별이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구의 40%가 노숙자야. 인구의 40%가요. 정말로 이게 그 인도를 여행해 본 사람한테 들어보면 밤이 되잖아. 가게가 문을 닫으면 그 가게 앞을 깨끗이 청소한다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천을 깔고 일가족이 잔다는 거야. 그런 사람이 인구의 40%라는 거야, 인도가. 얼마나 가난하면 길에서 자겠어. 그 사람들보다 조금 잘 사는 사람들이 어디 사냐? 무덤에 사는 사람들. 인도의 부자들은 무덤을 집으로 만드는데 방으로. 근데 그 무덤에 방을 만들었는데 그 인도의 그 가문에 뭐 후손이 없다든가 그래서 방치된 무덤들 거기서 산다는 거야. 그들보다 좀 가난한 좀 부유한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자는 사람이 무덤에서 자는 사람보다 더 가난한 거야.
그게 인도야. 근데 인도에는 또 어떤 제도가 있냐면 지참금 제도라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 아내를 얻기 위해서 아내의 집에다 돈을 내야 돼. 옛날에는 이제 여성이 노동력이기 때문에, 인도에서도 이제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여자는 곧 뭐야,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출산 기능 있잖아. 그래서 옛날 과거의 전통 결혼은 어땠냐면, 여자를 데려올 때 남자가 모든 결혼 비용을 대고 돈까지 줬어. 왜? 그러면 그 여자는 와서 노동을 하고 아이를 낳아주고 그 아이가 또 노동력이 됐거든. 그러니까 옛날에 칠거지 악, 그리고 이렇게 자식을 못 낳으면 멸시를 받는 이유가 뭐냐? 여자가 결혼한 이유는 뭐냐면 아이를 낳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옛날 전통 결혼 제도에서는 지참금이라는 돈을 내고 아내를 맞이하는 풍습이 있어. 근데 지금도 인도에는 그 풍습이 남아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노숙자들이 지참금이 있겠어? 없어. 그러니까 결혼을 못해. 그래서 미국, 인도에 그 많은 남자들이 결혼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 인도나 중동이 그런 문화예요. 인도하고 중동이 같은 문화야. 그래서 지참금을 내지 못하는 남자들이 뭘 하느냐? 동성애를 하는 거야. 그 성경에 보면 그 불량배들이 몰려와가지고 그 남자들을 내놔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장면들이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그 불량배들이 누구냐 하면 너무 가난해서 지참금을 내지 못해 결혼하지 못한 남자들이야. 그런 사람들이 서로 남자와 남자들이 성관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남자들을 윤관하고 그러는 거야. 남자들을 윤관하고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성경 속에 나오는 동성애의 모습이야. 이걸 지금 동성애자들 기분 나쁘다면 과거에 그랬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동성애가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여자들은 보통 여자 동성애는 어디서 만들어졌냐 하면 옛날에 이제 과거의 왕실에서는 가장 예쁜 여자들을 왕실로 데려갔잖아. 그래서 어디에다가 할렘이라는 그 후궁들의 궁전에 가둬두는 거야. 그래서 3,000명씩 왕의 여자들이 갇혀 있는 거야. 근데 3,000명이랑 이 임금이 잘나면 죽어.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들이 그 어떻게 성적인 욕구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자들끼리 동성애가 생긴 거야. 그래서 남자 동성애는 지참금을 구하지 못한 가장 극빈자들에서 생긴 거고, 여자 동성애는 소위 궁중으로 불려간 여자들 사이에서 생긴 동성애야. 혹은 후처들. 그 남편의 사랑을,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 사회에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여자들끼리 동성애가 나온 거야. 그게 이제 그 결국은요. 그래서 결혼의 기원을 보게 되면 옛날에 이제 구석기 시대 때는 이 아빠가 누군지를 몰라. 이동을 하면서 그냥 그날 밤 뜨거워지면 관계를 하고, 그러니까 다른 날은 다른 사람이랑 뜨거워지면 가령 이제 막 우가 우차차차 그래가지고 이제 단체로 그 맘모스를 잡는데 결정적으로 맘모스의 눈을 찍었다라든가 그러면 그녀가 볼 때 그럼 이제 그날 밤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다음날 우가 우차차차 그리고 다른 애가 막 뭐 뿔을 꺾었다. 그러면 이제 역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 아빠가 누군지 몰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구석기 시대에는 목의 중심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그냥 무리지어서 다니면서 그냥 결혼이라는 게 없어. 나눈 그냥 그날 필 통하면 그냥 되는 그런 단계다가 신석기가 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농경과 목축이 발생을 해. 그러면 여기서 농경과 목축 이전에는 아주 오랜 시간 떠돌았단 말이야. 근데 농경과 목축은 머물기 시작한 거야. 정착 생활이 시작이 돼. 그러면 이제 정착 생활이 시작되다 보면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눈 맞아서 하기보다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이 정착 생활에 따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지. 그래갖고 처음에는 목의 중심. 그러니까 이제 아빠를 구분하지 않는 엄마 중심의 사회. 그럼 뭐냐? 엄마는 분명하잖아. 아빠가 누군지는 몰라도 엄마는 분명한 사회. 그게 목의 사회야. 그래서 엄마가 중심이 되는 부족 사회를 이어가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점점 사람이 늘어나. 점점 사람이 늘어나면 같은 공간에서 경쟁을 하게 돼. 그러면 경쟁을 하게 되면 뭐가 생겨? 힘이 필요해. 그러면 힘이 필요하면 그때부터 남자 역할이 커지는 거야.
물리적 근력이 강한 남자가 역사의 중심이 되면서 남성, 아버지 중심의 사회로 바뀌게 돼요. 근데 이 아버지 중심의 사회로 바뀌는 과정은 어땠냐면 소위 신석기에서 정착 생활이 생기고 청동기 시대가 되면서 결혼제도가 생기는 거야. 남성 중심의 결혼제도. 그러면서 결국은 그 물질을 가진, 잉여 산물을 가진, 물질을 가진 그 권력자가 다수의 여자들을 소유하는 그런 이제 군장 사회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렇게 되면 결국 이쁘고 빵빵한 여자들은 전부 다 궁궐에 갇혀 있어. 그러면 이 가난한 남자들은 가장 이제 이 열등한 남자들이 여자들을 얻지 못하는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이 어때요? 그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다니면서 지들끼리 이제 어떻게 해보다가 어느 날 막 마음이 상해. 그러면 아 씨발 저기 궁궐에 전부 다 여자들만 있고 저 왕 혼자인데 우리 왕의 모가지를 따버릴까? 왕의 모가지를 딱 따버리고 우리가 그 여자들 확 갖다가 그냥 죽기 전에 원이나 풀어볼까? 이런 마음 품을 수 있잖아. 그래서 이 왕들이 이 그 권력자들이 권력자들이 만든 제도가 뭐냐? 신녀 제도야. 신녀 제도라는 게 뭐냐면 궁궐에 여자들을 가둬도 그랬다가 이 궁궐에 가둬둔 여자들을 1년에 몇 번 풀어주는 거야. 그래서 제사를 지내. 그래갖고 그 정신이 혼미해지는 약을 막 타가지고 향을 피우고 몽롱해진 상태에서 또 술까지 먹여. 술까지 먹고 고기 오랜만에 입에 기름칠까지 딱 시켜준 다음에 할랑할랑 다 벗은 여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 뿅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난리 난장판이 되는 거야. 난리 난장판을 치른 다음에 권력자가 뭐라 그래? 니네가 지금부터 한 넉 달 말을 잘 들으면 다음 그 제사 때 또 풀어주겠다. 그렇게 통제한 거야. 여자를 얻지 못한 그 남자들을, 가난한 남자들을 신녀 제도를 통해서 통제한 거야. 그 신녀 제도가 결국 그 공창 제도의 시초였던 거예요. 창녀 제도의 시초가 그랬던 거야. 이 창녀 제도가 나왔던 이유도 결국은 그 권력자들이 많은 여자를 차지하는 바람에 여자를 얻지 못한 사람들이 그 창녀들을 만났던 거지. 그래서 몸 파는 여자들을 뒀던 그런 이제 뭐 역사적인 의미들이 좀 있는 거죠. 좌우지간 우리가 이제 그런 결혼의 역사를 본다면 그래서 결국은 그런 시대를 거쳐. 그래서 그런 시대를 거치면서 시대가 발전하면서 어떤 문제를 가졌어? 결국은 어느 권력자가 힘 있는 자가 남자나 여자를 독점하는 것은 옳다 옳지 않다? 옳지 않다.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안 돼. 권력자가 수많은 여자들을 다 독점하면 결론은 뭐야? 그 여자들이 애를 못 낳아주면 그 부족이 망해. 신녀들한테 넉 달에 한번 풀어주고 그런 해소를 시켜서 유지한다고 그래도 그 부족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남자와 여자가 1대1로 만나는 것이 이 인간 인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방법인 것 같다.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1대1 결혼 제도가 완성된 게 언제야? 1900년대야. 1900년대 가서야 그 일부 일처제가 완성이 돼요. 1900년대 이전에는 일부 다처제가 많았어. 일부 다처제가 많고 혹은 일처 다부제. 아프리카 같은 데나 무슨 이제 그 중국의 부족들 중에서도요. 어느 소수 부족. 그런 데 가면 일처 다부제가 있어. 아빠가 누군지 신경 안 쓰는. 그리고 거기서는 그 외삼촌이 아버지 역할을 하는 그런 부족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사회는 안정적이지 않은 거야. 사실 인간의 어떤 성적인 욕구라는 건 자연스러운 욕구거든. 이게 잠자고 싶은 욕구, 먹고 싶은 욕구, 성적인 욕구, 요 세 가지는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이게 충족되지 않으면 인간의 삶이 유지되기가 어려워.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수면욕, 식욕은 어떻게든 해결을 하고 있잖아. 문제는 성욕이야. 이 성욕은 권력에 의해서 통제받아 왔거든. 그래서 결국은 민주사회가 되면서 나온 제도가 일부 일처제예요. 민주사회. 모든 인간은 공통적으로 존중받아야 된다. 모든 인간의 인권은 소중하다. 단지 그가 인간이란 이유만으로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인권의식이 생기면서 나온 결혼제도가 일부 일처제야. 근데 이제 진보 세력들은 결혼제도를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령 그 플라토닉 러브 하는 사람들 있잖아. 결혼하지 않고 평생 연애만 하는 또는 계약 결혼만 하는 그래서 그런 걸 막 이상적으로 얘기하는
결국은 죽은 다음에 이제 기억해주는 사람, 뭐지, 그 책 속에서나 있고 그런 거잖아. 후손을 못 낳고 죽는 거 아니야. 인류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어저께 우리 딸내미 옛날 비디오를 봤어. 어제 이제 우리 딸 그 20개월, 16개월부터 20개월 때 비디오를 봤는데, 너무 예쁜 그 우리 딸의, 그때 애기들이 제일 예뻐, 여자애들이. 너무 예쁜 모습을 보여줬는데, 우리 딸이 우는 거야. 너 왜 우니? 그랬더니, 엄마 아빠한테 자기가 이렇게 사랑을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면서 엄마 아빠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지 봐? 그러면서 보여줬단 말이야. 근데 얘가 그걸 보고 우는 거야. 왜 우냐 했더니, 자기가 엄마 아빠한테 이런 사랑을 받다가 만약에 엄마 아빠가 죽어버리면 자기는 어떡하냐는 거야. 영원히 엄마 아빠랑 떨어지는 게 싫어서 그래서 운대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그랬지. 걱정하지 마라. 엄마는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다. 네가 엄마가 제발 죽었으면 좋겠다고 할 때까지 엄마는 살 거다. 내가 120살까지 살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엄마가 죽은 다음에도 널 떠나지 않는다. 엄마는 혼이 돼서도 너를 지킬 거다 할 때 애가 눈물을 그치고 공부하러 가더라고. 엄마는 널 귀신 돼서도 지킬 거라 했더니 애가 눈물을 탁 닦고 공부하러 갔어. 좌우지간. 근데 인류가 말이에요. 인류가 그러니까 그 남자와 여자가 만나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서 그 자신들의 장점을 닮은 자녀를 낳는 거, 그게 우리 인류가 해야 될 일이야. 인류가 해야 될 일이야. 그럼 동성부부는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는 이제 그 미국의 드라마 중에 모던 패밀리라는 드라마가 있어. 거기 보면 동성부부가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서 막 고생을 하는 장면들이 나와. 나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 동성부부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아이를 직접 우리가 생산하지 못하지만 버려진 아이들을 입양한다. 이성 간에 결혼해놓고 애를 버리는 부부들보다 우리는 동성부부지만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그 말 맞아. 아이를 버린 이성 부모보다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는 동성 부모가 더 훌륭하다는 생각은 들어. 근데 내가 그 모던 패밀리에서 어떤 장면을 봤냐 하면, 아이가 엄마라는 말을 해. 응, 엄마라는 말을 하자 그 동성 부부 중에 한 남자가 너무 충격을 먹는 거야. 엄마라는 말을 하다니. 이러면서 막 이 애가 그 아이가 그러니까 성 역할, 엄마와 아빠라는 성 역할에 대해서 그 혼란을 느끼나 이러면서 동성부부가 막 갈등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 무슨 얘기냐. 우리가 동성부부가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는 걸 금지하거나 또는 비난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동성부부가 키우는 아이에게 이성 부모는 잘못됐다고 가르치면 안 된다고 생각해. 아이가 엄마라는 개념을 아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엄마끼리, 그러니까 여자끼리나 남자끼리 동성부부가 아이를 입양해서 키웠다. 그러면 그 아이들을 입양하지 못하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입양해서 키우는 아이들에게 엄마와 아빠가 가정을 이루는 것이 잘못됐거나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가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집도 있고, 엄마와 아빠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는 우리 같은, 너를 너무나 절실히 사랑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너를 데려다 키우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시켜야 아이가 어려서부터 그 성 역할을 이해할 거 아니야. 어느 날 얘는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살아야 되는 줄 알고 성장했어. 근데 어느 날 자기가 마음속에 자기 남자인데 여자를 보면서 막 마음이 동해. 내가 잘못된 건가? 그럼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공격당하거나 비난받거나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동성부부가 그 아이를 키우는 것을 나는 극히 찬성하는 편은 아니야. 왜냐면 아이가 어떤 그 성 역할에 대해서 그 다 배울 수 없잖아요. 사실 우리 인류는 가정 속에서 많이 배운단 말이야. 가정 속에서 많이 배우는데, 사실은 우리 인류가 계속 번영하기 위해서는 엄마와 아빠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또 아이를 낳고 이러면서 서로 사랑과 사랑의 유전자를 건네줘야 인류가 유지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는 상황이 자연스럽다라고 해버리면
그러면 사실 인류는 망할 수밖에 없잖아. 옛날에 신라의 성골이 망한 이유가 계속 엄마도 아빠도 왕족이어야 된다는 조건부로 결혼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점점 씨가 줄은 거야. 그래서 망해버린 거예요. 멸망해버린 거예요. 이제 그런 것처럼 그 우리 인류가 이제 그 계속 공존 번영하기 위해서는 그 이성 간에 사랑을 하고 거기서 자연스러운 아이를 낳는 것이 난 옳다라고 본 사람이야. 그건 나는 보수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자들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것에는 반대예요. 왜? 동성애든 이성애든 모두 인간이잖아. 단지 인간이란 이유만으로 존중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동성애자를 공격하는 건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거는 인간이란 이유만으로 사랑하라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나는 그거는 반대해. 다만 동성애를 권장하진 않아. 동성애를 권장하진 않는다. 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결혼에 대한 전통적인 보수적인 개념, 그러니까 역사, 보수적 개념, 그 다음에 진보적 개념까지 우리가 이제 지금 한번 짚어본 건데 제가 진보적인 입장은 사실 잘 몰라요. 그리고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진보 성향에 있는 분들은 저의 결혼관을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이제 여러분의 비판이고 여러분의 생각이고 저는 그거 여러분의 생각이라고 존중하겠어요. 예, 여러분의 의견이니까 그건 여러분의 의견으로 가지고 계시고 저에게 그거를 설득하려고 하거나 강요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만 여러분이 이제 그 동성 부부의 그 입양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자유로운 의견을 표현하는 것 자체는 제가 반대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걸 나 같은 사람에게 강요는 안 했으면 좋겠어. 강요는 안 했으면 좋겠고.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오늘은 보수와 진보의 개념까지 한번 짚어보면서 저는 그래요. 나하고 다른 진보 성향을 가진 사람도 나는 공존해야 된다고 봐. 나하고 다른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도 나는 공존해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 여러분 이 OECD 모든 국가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OECD의 모든 국가의 문제가 저출산이에요. 근데 이 OECD 국가들 중에서 저출산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우리나라예요. 네, 우리나라가 복지 제도가 개판인 관계로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해.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해갖고 저출산 문제가 OECD 중에 가장 심각해요. 가장 심각해. 근데 이 저출산 문제는 우리 이전에 다른 나라들이 다 겪은 문제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유럽 같은 데에는 많은 이제 난민들이 유럽으로 몰려들고 있잖아요. 시리아 난민들이 유럽으로 많이 몰려들고 있고, 그 다음 이제 유럽에 많은 가난한 나라, 아프리카나 가난한 중동 사람들이 유럽에 많이 가 있단 말이야. 이제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 인종차별이라는 문제가 소위 선진국의 문제잖아요. 선진국의 부자들은 이 백인들끼리 행복한 사회를 살고 싶은데 어디서 다른 색깔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자네들은 가난하고 지저분해.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 괴롭게 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인종차별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저는 어떤 생각이냐. 소위 이제 이걸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가 돼요? 다문화가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다문화에 대해서 비하하는,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도 다문화를 비하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우습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다문화 뭐라 그러나, 외국에서 들어온 노동자들을 막 비하하고 괴롭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게 저출산 문제는 어떤 문제를 낳느냐? 그날 망하게 해요. 저출산 문제는 인구가 줄어든다는 얘기야. 인구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소비 능력이 상실된다는 얘기고, 소비 능력이 상실된다는 얘기는 납세 능력도 사라지고 이 노동 능력도 사라지고 결국 그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결국 그런 나라들이 그렇게 줄어드는 인구를 어떻게 채울 수밖에 없나? 다른 유입된 사람들로 채울 수밖에 없다. 나는 그렇게 봐. 우리의 저출산 문제. 그러니까 김무성이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 조선족 여자들을 데려다가 아이를 낳게 하면 된다. 진짜 무식한 얘기죠. 정말 무식한. 무슨 조선족 여자들이 애 낳는 기계야? 근데 좌우지간. 지금 나는 우리나라에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는 거, 이걸 심각하거나 나쁜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봐.
우리가 저출산 문제로 아이들이 계속 줄어드는데 저출산이 왜 문제인지 알죠? 저출산이 왜 문제인지 알죠? 무슨 문제냐면 지금 50대는 인구가 되게 많아요. 50대에서 지금 46세 정도, 46세 나이가 되게 많아. 그 연령체가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60대겠다. 예. 지금 60대 중반. 지금 60대 중반하고 40대 중반이 갑자기 인구가 늘어. 그들이 누구야? 베이비붐 세대야. 베이비붐 세대라 그랬고 전쟁 이후에 인구가 급증한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 전 연령대에 비해서 갑자기 인구가 늘어나. 그걸 베이비붐이라 그러는데 그 베이비붐 세대가 또 애를 낳으니까 갑자기 인구가 늘어나. 그래서 지금의 46세 돼지띠 그들이 소위 베이비붐 세대의 대표적인 그 연령대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 그래서 그 당시에 내가 이제 신창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신창초등학교에 내가 걔네들이랑 학교 다닐 때 학생 수가 얼마였냐? 10,000명이었어. 신창초등학교에 학생 숫자가 10,000명이었어. 베이비붐 세대가 그렇게 학교 다닐 때 그랬었어요. 기가 막힌 숫자죠? 그죠? 예. 그러면 문제는 뭐냐? 이 10,000명 세대가 아이를 적어도 둘 이상을 낳아야 돼. 적어도 둘 이상을 낳아야 인구수가 유지가 되는 거야. 그 인구수가 유지되는 게 왜 중요하냐? 지금 이 46세들이 국민연금을 내잖아.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를 낸단 말이야. 그 돈으로 지금 노인층이 연금을 받고 그리고 그 노인층이 국민연금도 받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거야. 근데 46세가 66세가 됐을 때 그때 그 26세 지금의 26세이고 그들이 46세가 된 애들이 46세만큼 많지 않다면 한 사람이 부담해야 되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가 너무나 늘어나는 거야. 이해가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 그렇게 되면 자 그런데 지금 46세 자녀를 둘 이상 낳은 집보다 하나만 낳은 집이 더 많아. 그죠? 우리 집도 지금 자식이 하나야. 둘이 만나서 자식 하나밖에 못 낳았어. 내 친구들 중에서도 하나밖에 못 낳은 애들이 있어. 적어도 둘 이상을 낳아야 되는데 하나씩밖에 안 낳은 게 40대야. 왜냐하면 이 40대들은 소위 그 경쟁 시대를 살면서 애들을 많이 낳아서 우리가 이 아이들 뒷바라지를 못한다. 하나한테 알찬 그 투입을 하자. 이래갖고 40대가 하나씩만 낳았단 말이야. 그래서 그 지금의 10대 후반 아이들이 그 인구수가 급격하게 줄어든 거야. 그럼 얘네들이 그런데다가 그 윗대는 20대잖아. 그 20대 30대가 뭐 하고 있어? 결혼을 안 해. 결혼을 안 하니까 애들이 그만큼 그 밑으로 갈수록 인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역피라미드로 지금 급속도로 줄고 있는 거야. 그럼 문제는 뭐냐? 지금 20대 애들이 40대가 됐을 때 우리들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혜택을 못 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행동을 잘해야 되는 이유가 그건데 정말로 그 당시에 가서 지금 우리가 지금 20대 애들이 40대가 됐을 때 부유하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지 않으면 우리의 노후는 없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지금 우리가 노동 구조를 바꾸고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유럽은 낮 2시에도 집에 간대. 낮 2시에 퇴근해갖고 그때부터 자기 자아 개발하고 가족들이랑 지내면서 7시에 애들 재우고 부부가 충분한 성생활을 하는 거야. 그래서 되도록이면 애를 많이 낳으라고 요구하는 거야. 그리고 애를 낳기만 하면 나라에서 다 양육비를 대주고 모든 혜택을 다 주는 거야. 애를 많이 낳게 하기 위해서. 그게 뭐냐? 지금 애를 낳지 않으면 그래서 애들이 줄어들면 우리는 근데 100세 인생이잖아? 지금 우리 노인분들도 생각 잘해야 돼요. 지금 60, 70대 분들 박근혜 노동정책을 막 찬성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20년 만에 돌아가실 것 같아요? 지금 60, 70대 분들 20년 안에 돌아가실 것 같아요? 20년 더 살잖아요. 지금 평균 연령이 100세 바라보고 있어요. 요즘에 초상집에 가보면 대부분 부모님들 돌아가신 분들이 90대야. 90대 어르신들이 돌아가셔. 80대까지도 안 돌아가신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지금 20년 안에 건강보험료가 끊어진 시대를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혜택 못 받는 시대.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있는 그 많은 약들 건강보험 혜택을 못 받아봐봐. 바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노인분들도 지금의 이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만들어내고 있는 복지가 없는 정책, 노동자를 죽이는 정책, 이게 결국 여러분의 20년 뒤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지금 젊은 세대가 왜 제대로 월급을 받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야 되냐. 걔네들이 돈 벌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내야 우리가 연금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 내가 이걸 언제 알았냐면 김근태 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할 때 연금제도와 출산율의 문제에 대해서 거의 한 달 동안 그 세계적인 전문가들을 데려다가 가외 수업을 하셨어.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에 딱 취임하자마자 한 달 동안 거의 밤마다 세미나를 하신 거야. 그때 이제 뭐 흘려진 자료 이런 거를 이제 주워 보고, 얻어 들어가지고 내가, 이 출산율 문제가 연금제도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구나. 이걸 내가 알게 된 거야. 물론 그땐 전부 다 이렇게 뭐 서울대 경제학과 나온 사람들만 안에 들어갔지만 나는 경희대 사학과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주로 서류 치우고 이런 일만 했어. 그래서 치우면서 공부하고 그런 거지. 그래서 주워 들은 걸로 내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워 들었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더라. 자, 그다음. 그럼 국민연금제도를 차라리 없애면 어떤데요? 그냥 뭐 자기가 노력한 대로 자기가 번 걸로 먹고 살면 되지 않아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 뭐 얼마나 있는데요? 당장 일자리를 잃은 다음에 생활할 수 있어요? 못해요. 왜? 그동안 아이를 키우는데 모든 돈을 다 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집에 묶여있잖아. 대출금이나 집을 사는 데다 묶여있기 때문에 노후 준비를 전혀 못 해놨어. 우리 다 그래. 그래서 지금 우리 노후는 제로인 상태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우리가 노후에 쓸 돈을 모아두지 않은 우리 모두는 열심히 지금 단결해서 청년 일자리 투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20대 애들한테 일자리를 줘. 20, 30대 애들. 소위 결혼하는 40대를 위해서도 우린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돼. 우리 온 국민이 똘똘 뭉쳐서 일자리를 만들고 그 일자리를 만들어서 결혼하게 하고 아이들 결혼해서 애를 낳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출산제도, 양육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를 쓰고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 우리가 늙었을 때 우리를 그들이 먹여 살리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야. 얘가 그 선동하는 애냐? 마음이 막 흔들리나 보지? 막 마음속에 뭔가 움직임이 있고 막 이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애를 낳아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 마음속에 솟구치는 그런 감동이 있으면 그건 네가 감동한 거지 새끼야. 내가 선동한 게 아니라 아이 새끼 귀가 얇아가지고. 자 119에 신고해. 망치부인 네 가슴에 불이 났다고. 112에 신고해서 망치부인 네 가슴을 훔쳤다고 신고를 하든가. 아이 썩어름 새끼. 자 하여튼 하던 얘기를 마저 하면, 자 그 국민연금제도는 왜 김대중이 만들었냐 라고 욕을 하세요. 자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사람 보신 적이 없는지 모르겠어. 나는 본 적이 있어. 누구냐? 자식들을 명문대를 보내기 위해서 정말로 노력한 부모들이 있어. 그리고 그 자식들이 이제 뭐라 그러나 자식 하나에다가 모든 걸 다 쏟아부은 부모도 있고, 자식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모든 집을 팔고 다 서포트해준 부모들이 있다? 근데 이 새끼들이 부모 집 팔아갖고 사업해서 돈 벌고, 부모 집 팔아갖고 유학 갔다 와가지고 성공한 다음에, 부잣집에 장가가고 시집간 다음에 부모를 쌩까는 거야. 대기업에 중역이 된 다음에 부모를 쌩까는 거야. 그래서 부모들이 모든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 나라에다가 생활비를 신청을 해. 그럼 나라에서 딱 조사해 보니까 그 자녀가 뭐 A그룹 중역이야. 안 나와. 안 줘. 자식이 돈을 벌면 안 주는 거야. 그게 원래 법이야. 그래갖고 부모님 한때 나온 얘기가 뭐냐면 불효자법. 불효자를 고소하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 부모들한테 모든 재산을 갈취해간 뒤에 부모를 책임지지 않는 자식들을 처벌해달라. 그런 기사도 얼마 전에도 나왔잖아요. 그죠? 자, 이럴 때, 그리고 끝까지 그냥 쌩까버리면 그 부모는 굶어 죽는 수밖에 없는 거야. 자, 난 이런 방법을 써야 된다고 제안했어요. 일단, 나라에서 그 부모에게 생활비를 주는 거야. 기초 생활비를 줘. 그 다음에 그 쌩깐 자식한테 세금으로 그거를 2배를 징벌적으로 걷는 거야. 부모를 쌩깐 거에 대한 죄를 2배로 걷는 거야.
그러면 이놈은 지가 알아서 부모 생활비를 댔어야 되는데 안 됐잖아. 그러니까 나라에서 징벌적으로 2배를 걷고, 그래서 가난한 자식이 없는 노인들을 또 이 나라가 그 돈으로 돌봐주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너무 괜찮은 아이디어죠? 괜찮아요? 이거 마음에 드세요? 국민연금이 원래 그런 목적으로 만든 거예요. 국민연금이 원래 그런 목적이었다고. 부자들이 돈을 많이 내고, 그래서 부자들이 낸 돈으로 노인들에게 생활비를 주자. 예. 그게 국민연금이 만들어진 원래 취지야. 김대중 대통령이 국민연금 제도를 만들려고 했던 게 그거예요. 그런데 그 국민연금이 나쁜 거라고 개지랄을 떨면서 노무현을 심판하세 그 쇼를 한 거예요. 개새끼들이. 기가 막히죠? 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복지 수준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두 개인데 뭐 때문인 줄 알아요?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제도 때문이야. 사실은 우리나라 복지 수준이 OECD 최하야. 실질적인 복지 수준은. 근데 복지 순위로 따지면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높아. 그 이유가 국민연금제도하고 건강보험제도 때문이야. 우리나라 국민 건강보험제도 있잖아요. 그게 전 세계에서 쿠바는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없어. 건강보험제도로는 우리나라가 제일 좋아요. 어느 곳에 가서나 우리가 주민번호만 되면 전국 어디에서나 치료받을 수 있잖아. 그게 국민건강보험제도인데 그거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제도 만든 것도 김대중 대통령이야. 야, 뻥까지 마라. 박정희가 연금도 만들고 건강보험도 만들었다. 맞아요. 의료보험제도를 만든 건 박정희가 맞아요. 연금제도를 만든 것도 박정희가 맞아요. 그런데 박정희가 만들었던 연금과 그 보험제도는 어떤 거였냐? 가진 자들만을 위한 거였어. 직장의료보험. 직장의료보험이라 해서 직장인만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거야. 가난한 사람들은 혜택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요. 보험증이라는 거 갖고 다녔어. 종이로 접은. 그래서 그 보험증이 직장의료보험자들만 그 보험증이 있는 거야. 그리고 소위 지역의료보험이라는 게 없었어. 그래서 부모님이 직장을 안 다니는 사람들은요. 병원비가 너무 비싸갖고 그래서 많이 가난한 사람들은 치료 못 받고 죽었어. 그게 박정희 시대의 보험제도야. 그리고 박정희 시대의 연금제도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그런 거밖에 없었어. 근데 이제 그 뒤에 김대중 대통령이 모든 건강보험을 다 합쳐갖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전두환 노태우 때 지역의료보험제도가 생기고, 근데 지역의료보험제도하고 그 직장의료보험제도를 통합해갖고 국민건강보험제도라는 걸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누구든 재산과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을 하고 국민연금을 붓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게 김대중 대통령의 복지제도였는데, 이게 맨 처음에 만들 때 부자 새끼들이 계속 반대를 한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만든 게 그 요금 상한제도를 만든 거야. 근데 김대중 대통령 때는요, 이건희 재산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김대중 대통령 때 이건희 재산이 2천억이었어. 내가 어떻게 기억하냐면, 그 당시에 나한테 그 삼성 어떤 보험사가 와가지고 자기네 회장님의 재산이 2천억이라고 그러면서 막 자랑을 해서 내가 기억이 나. 그러니까 김대중 이전에 이건희는 자산이 2천억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 김대중 시대를 지나서 이제 IMF 때 돈을 벌고 노무현 대통령 때 급증을 해. 그래서 6조 원인가가 돼. 노무현 대통령 때 6조 원인가 돼. 그리고 나서 이명박 때 16조 원까지 늘어나는 거야. 이건희가 옛날부터 부자가 아니었다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험료를 정말 조금 냈어. 직장 의료보험이 뭐 2, 3만 원 내던 시절이야.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때 건강보험제도가 만들어졌을 때는 2, 3만 원, 4만 원 많이 내는 거였어. 직장의료보험제도가.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 지역보험제도도요. 뭐 10만 원? 이면 많이 내는 거였어. 근데 그게 어떻게 됐어? 이명박 때 급증해서 올라간 거야.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야. 이명박 때. 보험료가 4배인가 이렇게 뛰잖아. 4배? 3배 이상 뛰었어, 하여튼.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때 보험료, 국민연금이 뛴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야? 혜택은 줄어들고 있어.
혜택은 줄어들면서 요금만 늘어나는 거야. 예. 어디서 주워 들은 건 많아서 너무 막 생각나는 대로 미안해. 네가 모르면 사실이 아니라는 편견을 버려. 우리가 그 김대중 때 노무현 때 건강보험료 냈던 기억이 있잖아요. 그 기억해보면 사실 그때보다 우리 수입은 늘었어 줄었어? 줄거나 그대로야. 근데 건강보험료, 의료보험 저기 뭐예요? 국민연금은 다 늘었어. 세금도 다 늘고. 그죠? 소득 빼고 다 늘었어. 우유값도 얼마나 많이 올랐냐고. 김대중 때 우유값하고 지금 우유값하고 비교해봐봐. 김대중 정부 시절에 월급은 그대로 유지가 됐는데 물가는 4배. 물가 4배, 의료보험료도 한 3배 이상, 국민연금도 오르고, 그러면서 이 재산과 소득에 따라 오른다라는 그 기준이 서민에게만 적용이 되고, 이 재벌들은 다 비껴가는 거야. 누가? 이게 제도가 안착되면 변형시켜야 되는데, 발전시키고, 그 재산과 소득에 따라 엄격하게 걷어야 되는데, 이명박 박근혜 8년 동안 제도를 후퇴시킨 거야. 그래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좌우지간 이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이 세대 간의 갈등 얘기하다 이제 보험제도가 나온 거야. 그래서 성별 대결, 그 지역 대결, 그 다음에 세대 간의 대결, 그리고 또 뭐예요? 진보 대 보수의 대결, 이런 걸 노리면서 얘네들이 원하는 건 뭐냐? 분열시키는 거야. 철저히 분열시켜서 계속해서 쌈박질하게 논쟁을 하게, 불필요한 논쟁으로 지쳐버리게 하는 거야. 그래야 1%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선거가 되면요. 예, 언제나 선거 때가 되면 여당하고 야당 안 싸워. 늘 야당끼리 싸웠어. 기억나요? 모든 선거가 그랬어. 2008년 진보신당과 민주당의 싸움, 2010년 국민참여당과 민주당의 싸움, 2012년 통합진보당과 민주당의 싸움. 그죠? 언제나 그랬어. 매번 그랬어.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언제나 선거 때가 되면 야권끼리만 계속 싸웠어요. 그죠? 역사적으로 훑어보니까 그렇죠. 그러면 왜 야권끼리만 싸웠을까? 그 싸움을 늘 부추기는 세력들이 있었어. 누군데? 언론과 네티즌. 결국 여론조작단, 네티즌이 아니라 여론조작단이죠. 여론조작단과 언론들이 끊임없이 이 야권 분열을 부추긴 거야. 옛날에 정주영 띄우고, 정몽준 띄우고, 문국현 띄우고, 안철수 띄우고, 전부 다 누가 했어? 언론이 했잖아. 그죠? 정주영, 정몽준, 문국현, 안철수, 전부 언론이 띄웠어. 그 다음에 늘 제3야당을 띄우는 게 있어. 누군데? 진보 언론. 진보 언론이 항상 제3야당을 띄웠어. 그죠? 그래서 민주당으로는 안 된다? 진보 정당으로 가자. 언제나 그랬어. 언제나. 그래서 나는 그 진보 언론에서 제3야당을 띄우는 사람들을 나는 통합진보당 해산시킨 그 사람들과 같은 부류가 아닐까? 늘 의심해왔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늘 이제 진보 언론인들이 나는 좀 그렇게 봐. 아까 얘기했던 급진적 진보주의자. 자신들이 기자가 돼서 특히 진보 언론의 기자들은 월급이 작아. 적은 월급에 말도 안 되는, 이 복지도 안 되는 그 언론사에서 일하면서 이 사람의 꿈은 언젠가 이 세상을 뒤집어 놓겠다. 그런 꿈을 갖고 있는 급진적 진보주의자들은 민주당이 천천히 가는 그 걸음이 싫겠지. 그러니까 민주당으로 안 된다. 그러니까 진보정당으로 가야 된다라고 소신껏 썼을 수도 있어. 그런데 그들에게 끊임없이 제3야당을 띄우도록 지시하고 부추기는 데스크들도 그냥 진보 세력일까요? 우리는 금요일 날 아주 독특한 상황을 봤어요. 왜 민중의 소리는 그 망치부인 실검 올리기 작전에 휘말렸을까? 왜 민중의 소리에서 2건이나 허접한 그런 기사를 냈을까? 금요일에 우리의 성과야. 민중의 소리조차도 쟤네들의 영향권 하에 있다. 그러면서 내가 딱 저녁 때 후회한 게 뭐냐? 더 두고 볼 걸.
오세훈 영상을 천천히 띄울걸. 그러면 진보 언론 어디까지가 영향권인지 알 수 있을 텐데. 내가 앞에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내가 그날 밤 고민했던 게 그거였어. 그냥 모른 척하고 계속 방송할걸. 그러면 진보 언론 어디까지가 걔네들 네트워크인지가 드러났을 텐데. 그게 내 실책이야. 뭐? 성급하게 굴더라니? 아니 네가 언제부터 내 편이었다고? 네가 언제부터 내 편이었다고 성급하게 굴더라니야? 좀 아깝죠? 그래서 내가 다시 해보라 그런 거야. 야 다시 해봐 다시. 검색어 다시 올리고 다시 해봐. 자 무슨 얘기냐? 지금도 진보 언론인 혹은 진보 지식인 그동안에 여러분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던 사람들. 자 특징은 갑자기 어느 날 유명해졌어. 자 지금 이 프로파일링에 맞는 사람이 누군지 생각해봐. 절대 쓰지 마. 어떤 게시판도 쓰지 말고 속으로만 생각해. 어느 날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나. 그리고 너무나 우리들의 마음을 잘 아는 글을 써. 그래서 너무나 인기 있는 영향력 있는 인사가 됐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필리버스터를 중단했다고 쌍욕을 해. 누굴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뭐라 그러나 언제나 내가 누구도 믿지 마라. 누구도 믿지 마라. 그리고 어떤 정치인도 절대적 신뢰하지 마라. 어떤 정치인도 절대적 신뢰하지 마라. 또 어떤 정치인도 눈치 없이 아무 때나 비난하지 마라. 나는 박영선 이철이가 좋을 것 같아? 왜 내가 욕을 안 할까? 잘 생각해 봐봐. 비판이라는 건 때가 맞아야 되는 거야. 때가 맞아야 되는 거야. 내가 이상돈을 데려온다 그럴 때 절대 반대했잖아. 근데 김종인을 데려온다 그럴 때 나쁘지 않아. 이철이가 들어온다. 나 이철이에 대해서 김한길 보좌관 출신이라고 쌍욕을 했었는데 이철이가 입당한다 그럴 때 나쁘지 않아. 지금은 선거야. 왜냐? 선거라는 건 최대한 우리 편을 늘려야 이기는 싸움이야. 우리 편만 똘똘 뭉쳐서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 편을 최대한 늘려야 이기는 싸움이야. 그런데 이제까지 그 늘려야 되는 싸움이라는 걸 하면서 때때로 엉뚱한 기대를 했던 거야. 가령 2012년에 안철수를 품고 가면 안철수를 띄워서 안철수가 흡수한 중간지대를 우리 편으로 끌어온다. 이런 거는 정말 어리석은 술수였어. 그 전략을 맨 처음에 어떤 새끼가 짰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정말 무식한 숫자였어. 무식한 술수. 정치판을 전혀 모르는 수였어. 그래서 내가 6월달부터 7월달부터 절대 그 수가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 늘 제3후보를 띄우는 건 누구야? 우리를 절대 찍지 않는 자들이 띄우는 거야. 걔네들을 띄운다 그래서 걔네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일 수 없다는 거야. 그건 걔네들한테 우리가 노란한 거예요. 안철수를 미인 사람들이 누구야? 제3후보를 띄우는 세력이야. 걔네 목적은 뭐냐? 2번 후보 죽이는 게 목적인 자들이었어. 그런데 안철수를 띄워서 안철수 지지층을 우리 쪽으로 끌어온다는 그 순진한 계산은 누가 한 거냐고. 아니 순진한 게 아니라 그 무식하고 저열한 계산을 누가 한 거냐고. 절대 오지 않는 수야. 그래서 내가 2012년에 나는 분명히 얘기했잖아. 여러분 기억나죠? 안철수는 절대 아름답게 단일화 안 해준다. 기억나지? 내가 그 2012년 여름에 7월 달에 안철수 책을 막 팔면서 안철수 띄울 때 그때 진보 언론들도 너나 없이 안철수 책을 팔았어. 야, 어떤 책이든 이따위로 기사 쓰면 1000만 권 안 팔리면 등신이다. 그때 그렇게 많이 못 팔았어. 좌우지간 안철수 책을 막 팔아댈 때 내가 뭐라 그랬냐면 그때 낙검수 지지자들이 뭐라 그랬냐. 안철수를 키워서 안철수가 흡수하는 중간층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면 된다는 거야. 내가 개소리 하지 마라. 안철수는 자기로 단일화되는 거 아니면 절대 아름답게 단일화해 줄 사람 아니다.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기억나지? 안철수는 절대 자기가 짱 먹는 거 아니면 단일화 안 해준다.
내가 그 얘기 분명히 했어. 문국현이 그랬거든. 문국현이 그랬어. 그래서 내가 문국현을 띄운 애와 안철수를 띄운 애들이 한 팀이라고 봤기 때문에 안철수는 절대 아름답게 단일화 안 해준다. 그게 내가 얘기한 거야. 걔네들을 띄운 애들, 그들을 만들고 그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는 자들의 목적이 사실 안철수도 지도 당선되고 싶지 않겠어? 같이 가고 싶지 않겠어? 근데 왜 기어이 이상한 길로만, 안철수가 번번이 이상한 길로 가는 이유가 뭐겠어? 그에게 끊임없이 푸시하는 세력이 있다. 그 푸시하는 세력의 목적은 뭐야? 야권을 철저히 분열시켜라. 야권표를 철저히 분열시켜라. 근데 그게 누굴까? 답이 나왔어요. 새누리당 조동원이란 사람이 트위터에다가 쌍욕을 했더만, 국민의당 죽이기를 중단하라고. 더불어민주당 김종인더러 국민의당을 죽이는 거를 중단하라고. 그죠? 그 아니 그 사람 말고 조포이 말고 아 그럼 내 이름을 잘못 알았나? 새누리당 홍보위원장.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만들었다는. 그다음 TTL 광고 만들었다는 그 홍보위원장이 김종인더러 그 사람, 그 홍보위원장이 김종인을 맹비난을 했다니까. 지금 계속 그 사람이 김종인을 비난하고 있어. 그러면서 국민의당 죽이기를 중단하라는 게 새누리당 입장. 그 홍보위원장은 김종인을 욕하고 있고, 새누리당에서 공식 입장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당 죽이기를 중단하라. 이게 답 아니에요? 누가 국민의당을 만들고 키웠는지 답 나온 거 아니야? 응? 그리고 나는 이제까지 그 홍보위원장이 야권의 누구 비난하는 거 못 봤어. 그 홍보위원장이 야권의 누구를 비난하는 걸 못 봤어.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건 불안하다는 얘기야. 그 사람이 이제까지 선거를 몇 개를 말아먹었는지 알아요? 말아먹은 선거를 매번 박근혜를 도와서 그 사람이 새누리당 선거를 몇 번을 살려낸 사람이야. 2012년도 살려냈고, 그 전에 2010년도 살려냈고, 2007년부터. 이 사람이, 이 홍보위원장이 그러니까 2012년 선거가 대표적이었지. 2012년 총선은 우리가 질 수 없는 총선이었잖아. 근데 야권이 등신처럼 사리분별 못했는데 그 사람이 나타나갖고 새누리당 압승으로 가져간 거야. 그게 그 사람이 뭐 박근혜가 선거의 여왕이라는 표현을 만든 것도 그 사람이야. 그래서 박근혜 홍보 효과를 만들어낸 게 그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하고 상대하는 게 진짜 힘든 일인데 나는 이제까지 그 사람이 야권의 지도부를 비난하는 거 못 봤다고. 그 사람은 늘 자신감에 차 있었어. 늘 자신감에 차 있었고 늘 비웃었어. 그러면서 늘 이렇게 비웃었지. 야권은 이기는 법을 모른다. 나는 이기는 법을 안다. 그 사람이 했던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이 지금 김종인을 맹 비난하고 있어. 그리고 새누리당이 국민의당 죽이기를 중단하라고 완전히 인증하고 있는 거야. 굉장히 다급했단 얘기지. 굉장히 다급했단 얘기야. 왜? 차이가 뭘까? 언제나 쟤네들은 언제나 야권을 분열시키고 언제나 야권이 시끄러웠고 늘 쟤네들의 제3후보 제3정당 띄우기가 성공했는데 이번엔 어때요? 안 먹히잖아. 왜 새누리당과 그쪽 홍보위원장이 다급해졌겠냐고. 이 정도 되면 이 야권 분열론이 성과를 내야 돼. 성과를 내야 되는데 이 안철수에 대한 효과가 너무 안 나고 있는 거야. 정말 기대 이하야. 그러니까 요즘에 조중동이 진짜 안철수에 대해서 막 쌍욕을 하는 이유가 뭐냐. 버리는 거야. 그 시그널에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소는 일본 소가 맛있지. 그래서 뭐 마사지를 해주고 뭐 어려서부터 잘 키우고 근데 왜 이러느냐. 잡아먹으려고. 그러면서 사냥개가 사냥을 잘하면 쓰지만 이게 미쳐 날뛰면 잡아먹는다는 얘기를 하잖아. 때려 죽인다는. 내가 볼 때 지금 조중동이 나서서 안철수와 국민의당을 까대는 이유는 실망해서 그러는 거야. 이거밖에 안 되냐.
예. 이거밖에 안 되냐고 실망해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계속 까대면서 더 강력하게 밀어붙여라. 절대 야권 연단 없다라고 밀어붙여라, 밀어붙여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훈수를 두고 있는 거지. 응. 왜 그러냐? 왜? 지금 내가 이제까지 봤던 선거 중에 야권이 이렇게 단결한 예는 2004년 탄핵 때 이후 처음이야. 2004년에 열린우리당이 압승하던 그 선거. 노무현 탄핵에 분노한 국민들이 일치 단결해서 선거를 치렀어요. 그때 정동영이 한 방에 훅 가게 하지 않았으면 훨씬 더 압승할 수 있었어. 그런데 152석만 우리가 얻었던 선거가 있단 말이야. 그때가 유일하게 그때도 2004년에도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분열되어 있었고 전통적인 호남 지지권은 민주당을 지지한다라고 끊임없이 언론에서 빨아대고 있었어. 그런데 그때 이긴 승리의 관건은 민주당, 그러니까 열린우리당과 민노당이 한 팀으로 선거를 치른 거야. 열린우리당과 민노당이 한 팀이 돼서 선거를 치르면서 그때 유행어가 3번, 12번이었어. 지역 후보는 3번을 찍고 그 정당 투표는 12번 해주기. 그런 운동이 펼쳐진 거야. 그래서 민노당 최대의 지지율을 얻게 됐어. 그게 2004년 선거예요. 내가 볼 때 지금 이 판이 내가 현실 선거를 96년부터 본 사람 아니야? 96년도 국회의원 선거부터 나는 선거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야. 그런데 이제까지 이렇게 단결된 선거가 2004년 탄핵 때 이후에 처음이라고. 2004년 탄핵 이후에 처음이에요. 2010년에 후보 단일화 운동이 일어났지만 그때 국민참여당 후보들이 곳곳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들을 정말 잔인하게 괴롭혔어. 너무너무 치떨리게 괴롭혀갖고 사실 민주당 안에서 친노 비노 대결 있잖아. 친노 비노 대결이 왜 생겼냐면 그때 국민의당이 노무현을 팔았어. 국민참여당이. 2010년에 국민참여당이 노무현 이름 팔면서 민주통합당 후보들을 너무 괴롭힌 거야. 그래서 그때 악에 바친 사람들이 친노라고 그러면 치를 떨게 된 거야. 2010년 국민참여당 때문에. 그게 역사야. 그래서 2012년도 그렇게 아름다운 그 선거연대가 안 됐었어. 2012년은 통진당하고 경쟁하다가 말아먹은 선거였고 그 다음에 작년에 2014년에는 사실 이미 통진당이 마비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야권이 분열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었죠. 대신 김한길 안철수가 정말 개떡 같은 걸레 같은 공천을 하는 바람에 야권에 대한 실망해갖고 무소속이 되고 당선되는 그런 지방선거였던 거야. 2014년에는. 그리고 지금 2016년에는 우리 국민들이 정말 마음이 하나로 뭉쳐있어. 그러면 뭐 때문일까? 예. 조동원, 야권 통합 안철수에게 오히려 기회. 저 말은 도리어 안철수가 야권 통합으로 그 사람들 데리고 들어가란 얘기야. 조동원의 마지막 수네. 저 홍보위원장의 마지막 수를 던지는 거야. 안철수가 그 떨거지들 데리고 다시 저기로 들어가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 안에서 공천 내분이 일어나겠죠? 그게 마지막 카드인 거지.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안철수가 야권 통합이 하나의 기회일 수 있다는 둥 뭐 이러면서 지금 부추기고 내가 볼 때 쟤도 지금 방향을 잃었어. 방향을 잃고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야. 난 일찍이 저 사람이 이렇게 당황한 모습 처음 봤어. 자,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갈게요. 왜 2004년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2004년에는 갑자기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는 유사일의 최초의 사건이 있었어. 유사일의 최초의 사건. 그래서 그 사건 때 한나라당 지지자들까지 열린우리당을 찍었어. 우리가 이제까지 박정희도 참고 전두환도 참았다. 근데 어디서 국민이 선거로 뽑은 나는 노무현을 안 찍은 사람이지만 이런 말 같지도 않은 한마디 말로 탄핵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 이래갖고 한나라당 내가 길에서 만났다니까. 거기 광화문이 아니라 그때 시청 앞에서 정말 광화문부터 시청 앞까지 전부 다 앉아있을 때야.
줄 딱딱 맞춰서. 근데 옆에 있는 아저씨가 열불을 토는 거야. 자기는 노무현 안 찍었대. 나 이회창 찍은 사람인데 오늘 여기 나왔다는 거죠. 왜요? 그리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이제까지 우리는 부족한 대통령도 있었다. 그러나 그 부족한 대통령에게 임기를 보장하는 게 민주주의라고 우리는 강요해왔다. 그런데 이번에 쟤네들이 룰을 어겼다. 그러면 다음에 누가 우리 쪽에서 대통령이 되든 저들은 탄핵하자고 할 거다. 그래서 자기는 이번 판에 혼내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열린우리당을 찍을 거래. 길에서 만난 한나라당 지지 아저씨가 무서운 사람이었죠. 그들은 그런 생각을 했던 거야. 그때 2004년은 그런 탄핵 때문에 누구를 찍었어? 열린우리당을 찍었던 거야. 자, 그러면 지금은 탄핵 같은 사건도 없는데, 지금은 탄핵 같은 사건도 없는데 왜? 뭐 때문일까요? 왜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똘똘 뭉칠까요? 여러분, 2년 만에 돌아온 편지 보셨어요? 세월호에서 죽은 아이가 2년 전에 자기 자신에게 쓴 편지가 2년 만에 돌아왔어. 그게 지금 공개가 된 거야. 나는 이 세월호가,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이제까지 천안함 얘기도 많이 하고, 뭐 광우병 얘기도 많이 하고, 모든 얘기를 많이 했어. 그런데 유독 날마다 왜 세월호 얘기하냐고. 세월호 좀 떼라고. 얘네들이 완전히 미친 듯한 반응을 보이고 있잖아. 날마다 세월호 좀 그만 잊으라고, 세월호 좀 그만 언급하라고 끊임없이 얘기하잖아. 그러면서 세월호의 흔적을 지우려고 애들이 미쳐 날뛰고 있잖아.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세월호가 세상을 바꿨어. 온 국민을 깨운 거야. 내가 어떻게 하냐? 나 여기서 방송 10년 차야. 내가 아프리카 방송 10년 차거든? 세월호 전과 후가, 비포 세월호, 애프터 세월호가 완전히 바뀌었어. 국민들의 자세와 생각이 100% 바뀌었어. 180도, 100%가 아니라 180도 바뀌었어. 세월호 이전에는 내가 언론이 거짓말한다. 새누리당과 언론이 짜고 언제나 야당 죽이기만 했다. 정말 이 모든 문제는 저들이 문제다. 이명박 박근혜 세력이 문제다. 그 얘기 세월호 이전에 아무리 해도 이렇게 공감을 얻지 못했어. 피토하지. 내가 왜 목이 상한 줄 알아요? 2008년에 12시간씩 몇 주 방송을 해갖고 목이 나가버렸어. 12시간을 계속 떠들었더니 목이 나가버린 거야. 며칠씩. 그때 막 그때는 휴일도 없었어요. 주 7일 12시간 방송을 몇 주를 한 거야. 그러니까 목이 그때 나가버린 거야. 하여튼 그랬어. 그런데도 사람들은 들은 척도 안 했어. 2008년, 2012년까지 내가 그렇게 피 터지게 피를 토하면서 얘기했는데 아무도 듣지 않았어. 정말. 심지어 언제? 2014년까지도. 2014년에 세월호 사건 막 직후까지도 사람들이 세월호 때,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세월호 사건이 터져. 많은 사람들이 팽목항으로 가. 근데 난 가지 않았어. 왜 나한테 안 가냐고 많이들 물었는데 내가 뭐라 그랬냐? 언론이 빠질 때 가겠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런데 5월달 박근혜가 질질 울면서 기자회견을 하고 외국에 놀러 나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언론이 싹 철수해. 그래서 내가 그걸 미리 안 거야. 박근혜가 기자회견이 잡혔다라는 걸 내가 딱 듣는 순간, 아, 다음 주가 언론 빼는 거다. 그래서 그때가 아마 5월 16일경이었을 거야. 5월 16일경에 내가 팽목항을 가겠다 그래. 내가 팽목항을 가겠다. 그래갖고 팀을 딱 짜갖고 출발을 하려고 했는데 팽목항에서 전화가 와요. 유가족한테 오지 말라고. 왕치 부인이 오면 괜히 의미를 상실할, 자기네들이 분란에 휩싸일 수 있다고 오지 말라는 거야. 근데 내가 그때 가서 뭘 얘기하려고 했냐면 그 다음 주에 언론이 뺄 거라는 걸 내가 촉이 있는 사람이잖아. 이 새끼들의 이 매뉴얼상 다음 주가 언론 빠진다. 그래서 내가 팽목항을 지켜야 된다. 언론이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하러 갈라 그랬던 거야. 그리고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이 야권에다 힘을 몰아줘야, 그래야 세월호의 진상이 규명된다. 그 얘기를 하러 가려고 그랬어요. 제가 그때 아마 그 16일 날 못 가면서 그 얘기를 했어. 방송에서 내가 그 얘기 했던 거 기억나요?
14년 5월에 내가 오늘 사실은 가서 이런 얘기 하려고 했다. 내가 이런 얘기 하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야당에게 힘을 몰아줘야, 야당에게 힘을 몰아줘야 그 박근혜 정권에서 그 기득권 세력이 쫄고 그래야 세월호의 진상이 규명된다. 그래서 언론 빠지지 말고 그 야권에게 힘을 보태주라는 심판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러 가려고 그랬는데 못 오게 하더라. 그래서 못 갔어요. 응. 나한테만 딱 오지 말라는 거야. 그 유가족이. 그래가지고 우리 시청자들이 굉장히 화가 났어. 유가족들한테 그때부터. 근데 딱 그 얘기가 하자마자 유가족을 막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일체 그 얘기를 다시는 안 한 거야. 다시는 안 했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해 7월이었어. 7월 16일에 내가 이제 그때 그 십자가 순례단이 있었어. 십자가 순례단을 내가 찍으러 가기로 한 거야. 근데 그때 왜 가기로 했냐면 그때 세월호 유가족들이 전화를 했어. 그 전주에. 금요일에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계속 유언비어가 퍼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실시간으로 전화 인터뷰를 해서 연결을 해서 보여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7월 16일에 그 십자가 순례단을 찾아가서 찍겠다고 그래. 그리고 거기까지 가기 전에 그쪽 사람들하고 십자가 순례단하고 얘기를 다 했어. 그리고 현장에 도착한 거야. 그리고 나서 딱 찍으려는데 갑자기 그 십자가 순례단의 한 아버지가 내려와갖고 나한테 쌍욕을 하는 거야. 아프리카에서 온 여자 누구냐는 거야. 뭐래더라? 무슨 여자, 아까 자기한테 전화한 여자가 누구니? 근데 난 이제까지 누구한테 무슨 여자 이렇게 불려본 적이 없어. 난지 몰랐어. 근데 갑자기 나한테 아까 아프리카 무슨 방송한다고 온 여자 누구냐고 그러는 거야. 전데요. 그래서 내가 일어났어. 그랬더니 거기서 쌩 거짓말을 하는 거야. 자기가 언제 아프리카 방송해달라고 부탁을 했냐는 거야. 자기가 언제 아프리카에서 방송해달라고 부탁을 했냐고. 그래서 저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했더니 거짓말하지 말라고. 들은 사람이 있는데 왜 나한테 거짓말하느니. 그러면서 아프리카 방송을 자기가 해달라고 그랬다라고 어디서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네들을 팔려고 그러냐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진짜 온갖 쌍욕을 다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기가 막혀갖고 내가 세월호 유가족한테 2번 거절당한 거야. 5월 16일, 7월 16일. 진짜 내가 얼마나 뚜껑이 열렸겠냐. 아니 씨발 그쪽 세월호 유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 전화를 해서 부탁을 해가지고 내가 그때 셋 중에 하나 가려 그랬어. 광화문으로 갈 거냐, 팽목항으로 갈 거냐, 아니면 십자가 순례단으로 갈 거냐. 그런데 나는 십자가 순례단이 아무 말 없이 헉헉거리면서 그 십자가를 나르는 모습이 1시간만 방송에 나가면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아무도 말 못한다고 난 생각했어. 그게 내 감이었어. 아무도 아무 말 안 하고 내가 말도 안 시키고 그냥 헉헉거리면서 십자가를 끌고 지고 가는 그 아버지의 뚝뚝 떨어지는 땀을 인터넷 생중계로 1시간 2시간만 해주면 그러면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아무도 더 이상 말 못한다. 그게 내 계산이었어. 그래서 내가 거길 간 거야. 내가 그 말을 하면서 갔잖아. 근데 거기서 나한테 쌍욕을 하면서 그 아버지가 가라는 거야. 당장 꺼지라고. 그래서 내가 씨발 그러면서 이제 왔어요. 올라오면서 내가 다시는 이 사람들한테 신경 쓰나 봐라. 그런데 중요한 건 그때 내가 또 올라오면서 방송을 켰어. 정말 준비된 유가족 비난팀이 올라오는 거야. 유가족에 대한 비난이 일제히 올라오는 걸 딱 보면서 그 중에 한 애는 내가 관찰하던 요원이야. 이거 잘못하면 이거 유가족 이 새끼들 일부러 그런 것 같은데? 틀림없이 내가 가면서 그런 얘기 안 했단 말이야. 그런데 누군가 그 유가족 그 아버지한테 영향력을 미치는, 한마디로 세월호 유가족 중에 누구겠지. 세월호 유가족과 같이 어울리는 누군가가 일부러 허위사실을 유포한 거야. 그래서 나한테 쌍욕을 하고 나를 쫓아내는 거지. 그러면 우리 방 시청자들이 나에 대한 충성심이 높았어. 그걸 보고 그때 우리 방송 시청률도 높은데 망치 부인이 이렇게 모욕당했다. 그러면 세월호 유가족을 버릴 거 아니야. 세월호 유가족에 대해서 다들 비난할 거 아니야. 일제히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집으로 가던 차를 돌려. 그래서 광화문으로 가. 광화문으로 가서 거기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거짓말에 대해서 방송을 한 거야. 응. 내가 그래서 그 광화문에 가서 그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언론에서 퍼지고 있는 거짓말에 대해서 세 가지인가 네 가지로 정리를 해요. 그래갖고 방송을 해.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계속해서 화단 밑에서 뭘 꺼내가는 거야. 무전기를 내가 말하고 있는 바로 화단 밑에 경찰이 계속 무전기를 빼가는 거야.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더니 나중에 지금 내가 방송하는 게 너무 시끄럽다고 그 세월호 유가족이 나한테 욕을 했다는 거야. 카메라에 들리게. 그러니까 우리 옆에 있던 시청자 가서 물어봤어. 나 방송하지 말라고 얘기했냐? 그런 말 한 적 없다는 거야. 대놓고 실시간으로 경찰이 거짓말했다니까? 그때 기억나죠? 내가 그때 작심을 하고 거기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그 여론 조작단의 허위 사실을 내가 방송에서 막 방송을 해. 그러면서 이제 이 세월호 특별법이 결국은 이제 그 특별법을 막 박근혜에게 전달하는 그런 이제 행사까지 하게 된 거야. 그러나 내 속은 내가 태어나서 그런 모욕은 처음 당해봤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서 그런 모욕은 처음 당해봤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상처가 컸어. 속이 완전히 새까맣게 달아. 나 그때 와서 열이 펄펄 났다니까. 그때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16일 방송을 하고 나서 집에 와서 열이 펄펄 나면서 알았어. 너무 자존심 상하고 모욕감을 느껴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서 했던 이유는 뭐냐. 이건 작전이다. 그 아버지가 그래 내가 만약에 내 딸이 그렇다라면 그리고 누군가 나한테 그렇게 했다면 난 더 했겠지. 응. 만약에 내 앞에서 누가 그렇게 얘기하면 아마 머리끄댕이를 잡았겠지. 그러면서 참아야지 참아야지 안 참아지더라고. 결국은 그렇게 하면서 유가족을 고립시킨 거야. 그렇게 유가족들을 고립시켜 간 거야. 유가족들에게 잘못된 판단. 그때요 맨 처음에 5월 달에는 유가족들을 어떻게 꼬셨냐 하면 민주당하고 거리를 둬라. 그때 분명히 그랬어. 혹시 이 방송 듣고 있는 세월호 유족들 잘 기억해봐. 그때 5월 달에는 그들이 뭐라고 꼬셨냐 하면 절대 민주당한테 가까이 가지 마라. 민주당하고 그 관계를 가지면 민주당 편을 들면 그러면 박근혜가 화나서 세월호 진상규명 안 해준다. 애들 구조도 안 해준다. 그러면서 말렸어. 기억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 민주당하고 거리를 두라고. 그러면서 나한테 내가 5월 16일에 내려간다 그럴 때 오지 말라고 그런 사람이 내가 민주당 지지자로서 오지 말라고 그런 거였어. 5월 16일에 오지 말라는 게 내가 6월 2일을 놓고 간 거였는데 그러니까 오지 말라고 그런 거야. 그래서 그때는 그 세월호 유가족들이요. 6월 2일까지는 박근혜를 믿었다니까? 왜? 박근혜가 울고 막 만나주겠다 그러니까 믿었어. 그래가지고 6월 2일 지방선거가 철저히 깨지는 거야. 그런데 그 뒤에도 나는 세월호 문제를 계속해서 언급을 했고 날짜를 세면서 간 거야. 그러면서 쟤네들은 선거만 딱 끝나면 접을 생각이었거든. 7월 달에 접을 생각이었어 쟤네는. 그래서 언론도 다 뺀 거야 일부러. 조직적으로 다 뺀 거야. 근데 나는 계속 간 거야. 날짜를 계속 세면서 일부러 계속 간 거야. 왜? 나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한테 어떤 사인을 받았어요. 네가 이제까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차마 상상한 적도 없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내가 그것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모든 적폐를 드러낼 거다. 그게 내가 3월 2일에 받은 하나님의 메시지였어. 14년 3월 2일에 내가 받은 메시지야. 예배 중에. 그래서 그게 뭔지 몰랐어. 그게 뭘까? 그러면서 나는 3월 30일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한 거야. 3월 30일에 갑자기 채식을 하면서 모든 걸 비워라. 그래서 내가 3월 30일에 다이어트를 시작해. 채식 다이어트. 그래서 싹 빼요. 몸을 쫙 2주일 동안 뺀 거야. 그리고 나서 세월호가 터진 거야. 그 다음에 세월호가 딱 터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거 선장이나 선원 문제 아니야. 이거 회사와 그 다음에 회사와 정부의 문제다. 비정규직 문제, 정부의 문제, 그리고 회사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야. 근데 그때까지 관련 뉴스가 없어갖고 내가 그 말을 안 하려고 그랬어.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야. 근데 잡혀갈 각오하고 한 말이야. 이거 비정규직 문제다.
세월호 문제는 근본이 비정규직 문제다. 그리고 회사의 잘못이 있고 정부의 잘못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그 말 했을 때 4월 16일 날 그 말, 14년 4월 16일에 내가 그 말을 할 때는요. 나 잡혀갈 각오하고 한 말이야. 왜? 관련 뉴스가 없었어. 그런데 뭐 종교색이 불만이야? 나가. 그런데 하나님을 파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물건이야? 넌 하나님 팔아봤어? 얼만데? 자, 그래서 내가 그 거의 잡혀갈 각오를 하고 4월 17일에 그 말을 해. 그런데 16일 17일까지 내가 3일 동안 그래 잡혀가려면 잡혀간다. 그러면서 방송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18일 날 마지막에 그 박근혜가 왜 잘못했냐. 이 문제에 왜 박근혜가 잘못이냐. 그게 10세 영상이야. 내가 박근혜가 왜 뭘 잘못했냐. 지금 이 무능한 아이들을 구하지 못한, 사전에 막지 못했고,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구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이 회사를 관리하지 못한 이 모든 나쁜 짓을 한 무능력한 정부 관료들을 뽑은 게 박근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박근혜가 잘못한 거다.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3일 동안 방송하면서, 그때 금요일 날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날 홍가혜 사건이 터져. 홍가혜가 자기가 잠수사라 그러면서 인터뷰를 해. MBN 인터뷰를. 근데 그게 일제히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세월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한 사람들 막 얘기가 나오면서 홍가혜가 구속까지 돼요. 그러니까 그 18일 날 방송이 되게 중요한 방송이었어. 근데 그게 나는 이게 홍가혜가 목적이 아니라 내가 목적이라는 생각을 했어. 그리고 내가 잡혀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면서도 내가 한 거야. 잡혀갈 각오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그대로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홍가혜의 인터뷰가 잘못된 인터뷰다. 사실이 아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MBN이 기사를 내리게 하면서 내가 그날 선포를 해요. 이건 박근혜의 잘못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박근혜 잘못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19일 날, 20일 날 이틀에 걸쳐서 이명박 박근혜의 죄가 드러나. 이명박이 세월호 20년짜, 그러니까 민간 여객석 20년을 30년을 늘렸다. 박근혜가 선장에 안전점검 의무 규정을 없앴다. 그게 20일 날까지 들통이 나는 거야. 그러자 20일부터 언론이 일제히 누구를 팔았어? 유병원. 그랬어요. 얘기가 그렇게 된 거야. 이거 어디 나와? 그때 4월 16일부터 했던 방송에 그거 다 유튜브에 나와 있어. 가서 봐. 14년 4월 16일. 그 실시간으로 보신 분 손. 실시간으로 그때 보신 분 손.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다 봤어. 내가 그러면서 세월호가 우리 민족을 다 깨울 거라는 걸 내가 느낀 거야. 특히 뭐 전원 구조. 세월호 감사합니다. 손들어 주신 님들. 이 세월호 전원 구조라는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 세월호 전원 구조라는 그 사건이 말이에요. 왜 큰 사건이었냐면 내가 그때 그 말도 해. 세월호 전원 구조라는 말이 왜 나왔을까? 그러면서 그 얘기를 했어. 내 기억에 두 번째 날인가 아니 첫째 날인가 두 번째 날 16일인가 17일에 그 말을 해. 박근혜가 움직이는 당은 박근혜에게 충성을 맹세한 당은 기본적으로 어떤 성향이 있냐면 이게 박근혜가 독재자이기 때문에 공은 부풀리고 관은 숨긴다. 박근혜 밑에 있는 애들의 특징이 이게 박근혜가 독재적인 그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 공은 부풀리고 관은 숨기다 보니 그 전원 구조라는 오보가 나온 거다. 그 얘기를 내가 분명히 했어. 기억나죠? 왜 전원 구조라는 오보가 나왔냐면 박근혜가 움직이는 체제, 그 차장까지 깨알 임명한다라는 그런 박근혜가 막 지가 다 지시를 내리는 그런 상황이었거든. 그런 권력자 밑에는요, 아부하는 애들만 남아. 그럼 아부하는 애들은 뭐냐? 관은 남한테 덮어 씌우고, 숨겨. 공은 부풀려. 그러다 보니까 애들을 3번 곱한 거야. 3번 곱해서 전원 구조했다고 뻥을 깐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단 얘기까지 했어. 하여튼 그 4월 16일 날 그 전원 구조 사건이요. 역사를 바꿨어. 왜?
내가 그때까지 8년 동안 언론이 거짓말한다고 얘기할 때 아무도 안 믿었어. 내 말을 믿는 사람이 극소수였어. 왜? 모든 국민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뭘 배워요? 기사문이란 국어 시간에 배워. 다 배워. 기사문이란 육하 원칙에 따라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하는 글씨체이다. 문체이다. 그렇게 배우잖아. 그죠? 미필 비하 발언. 미필을 그럼 미화하랴? 모든 국민이 언론은 진실을 전달한다는 언론은 진실을 전달한다는 것을 온 국민이 교육을 받은 거야. 근데 그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은 누구냐? 낙곰수 들었던 사람들. 낙곰수 들었던 사람들 정도가 이제 그 말이 틀렸다라는 감은이 있는 거지. 근데 어떤 구조적인 인식은 못하고, 어준총수가 그랬어. 언론이 거짓말한다고. 이 정도였어. 그리고 진보정당 지지자들. 그들이 조중동의 문제라든가 보수 언론의 문제점, 그러니까 조중동의 문제점을 좀 알고 있었던 거 정도였고, 국민 절대 다수는, 국민 90%는 언론을 맹신했어요. 고작 국민의 10% 정도가 언론이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는 걸 알았고, 국민 90%는 언론을 맹신했었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의 작업이 먹힌 거야. 언제나 매번 선거 때마다 야권을 분열시키고 제3후보, 제3당을 띄워가지고 재미를 봤던 이유가 뭐냐? 언론을 믿었기 때문이야. 언론은 진실만 전한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야권이 분열돼서 언론에서 확 진보 언론이 제3당 띄워주고 그 다음에 메이저 언론이 민주당 까대면 덩달아 같이 욕했잖아. 메이저 언론에서 조중동과 KBS, MBC 이런 종박 언론들이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똑같다라고 얘기를 해. 그 다음에 진보 언론은 제3당, 제3후보 띄워. 그러면 그것 때문에 투표 포기하고 실망하고 그랬잖아. 그리고 늘 언론에서 거짓말 지지율 나오면 그거 다 믿었었잖아. 그게 뭐야? 세월호 이전에는 그게 통했다는 거야. 언론이 언제나 사실만 말하는구나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세월호 때 세월호 전원구조라는 그 말 한마디가 국민 100%를 깨운 거야. 세월호가 언론이 거짓말하는구나. 아유, 노인들은 안 깼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유병원 시신이 발견됐을 때 제일 분노한 게 누구야? 노인들이었어. 우리를 등신으로 하냐. 내가 되게 당황했다니까. 길거리에서 노인들이 막 유병원 시신 발견했다는 거에 대해서 안 믿고 쌍욕들을 하는 거야. 알고 보니까 그 유병원이랑 그 유병원 종교를 3번인가 4번을 팔았더만 김기춘이. 역사적으로 자기네들이 야당이 불리할 때마다 그 종교를 팔았어. 그래갖고 이 할아버지들이 이제 더 이상 안 믿는 거야. 결국은요, 세월호가 뭘 깼느냐. 언론이 거짓말한다라는, 언론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신화를 깬 거야. 나는 이 모든 변화, 지금 이 야권 지지층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일사불란, 난 이런 거 처음 봤어.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전문가들한테 한번 물어봐. 이제까지 선거 때 야권이 이렇게 조용한 적이 없었어. 기사도 나왔어. 이제까지 선거 기간에 야권이 이렇게 조용한 적이 없었다니까. 언제나 지금 이때는요, 완전히 박터지게 싸울 때야. 지금 요원들이 발악하고 있어요? 왜 요원 글만 봐? 예. 이 방송 사라지겠군. 2년째 탄핵하라고 써붙였는데 안 사라지고 있어. 그리고 탄핵은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제도야. 아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아유, 너의 용기가 딱 빠져 죽기 적당하다. 자, 하던 얘기를 마저 하면요. 그래서 이 세월호가 언론의 신화를 깬 거야. 그동안에 언론이 말하면 모든 국민이 다 따라갔어요. 다 믿었어. 100% 믿었어. 설마 언론이 거짓말할 수 있다라고요? 생각도 못한 거야. 국민 90%는 100% 믿었다니까? 조중동이 만드는 그 프레임에 갇혀갖고 언제나 새누리당 의원이 잘못하면 이름만 나오고 민주당 의원이 잘못하면 당 이름이 먼저 나오는 거 몰랐어.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는 거야.
그랬죠. 자기도 그랬다. 세월호 이전에는 언론을 의심해 본 적이 없다 손. 세월호 사건 이전에 우리 국민 90%는 언론을 의심한 적이 없어. 신문 기사로 나오면 무조건 믿었다니까? 그랬어, 실제로. 그죠? 실제로 이 언론은 100% 사실만 말한다라고 국민들이 믿었어. 근데 딱 한마디가 바꾼 거야. 전원 구조. 그 전원 구조. 박근혜 밑에 있는 애들이 공은 부풀리고 관은 숨기려다가 나온 실책이야. 근데 그 한마디가 모든 언론이 동시에 너무 큰 사건이니까 오바지를 하면서 전원 구조라고 다 보도를 했네? 거기서 언론의 신화는 깨진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서요. 진짜 비포 세월호, 애프터 세월호야. 세월호 이전에 나를 본 사람들은 나를 무슨 이상한 외계인 아줌마 보듯 했어. 그런데 세월호 이후에 나를 만난 사람들은 망치 부인이 참언론이다. 100이면 100 그렇게 얘기해. 망치 부인은 참언론이라고 100이면 100이 얘기하더라니까. 그 전에는 100명 만나면 3명이 참언론이고 97%는 웃긴 아줌마. 내지는 뭐 7명이 웃긴 아줌마, 3명은 참언론, 90명은 개무시. 몰라? 그랬어. 그런데 100명을 만나면 100명이 망치 부인이 참언론이라고 얘기하게 된 거. 그게 누구 덕분이야? 전원구조 그 오보 때문이야. 그리고 500명의 잠수사가 투입돼서 구조 중이다. 그 뒤로 거짓말이 계속됐잖아. 그러면서 쟤네들은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옛날처럼 종박 언론 8개가 계속해서 떠들어대면 여전히 국민들을 속일 수 있다. 그게 그들의 큰 실책이야. 세월호에 대해서,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질리게 하는 여론을 만들어내면 그러면 세월호는 묻을 수 있다. 일단 지방선거 치를 때까지는 뭐 대꾸해주는 척 하다가 지방선거 끝나면 그냥 밀어버려. 언제나 그래왔어. 그런 생각을 했을 거야. 근데 니들이 모르는 게 누구야? 팟캐스트. 팟캐스트들은 계속해서 세월호를 다룬 거야. 그러면 팟캐스트들 중에서도요, 솔직히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들 잊어갔어. 많이들 잊었어. 근데 누가? 파파이스, 김어준이랑 망치 부인. 김어준이랑 망치 부인이 이 팟캐스트에서 계속해서 언급한 거야. 그리고 이제 팩트는 주로 현장 중계였으니까. 우리 둘이 김어준 하고 망치 부인이 계속해서 그치, JTBC가 컸죠. JTBC는 팟캐스트가 아니잖아. 팟캐스트 중에서 김어준 망치 부인, 그 다음에 누구야? JTBC 손석희 뉴스. 이들이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이 세 파트가 끌어온 거예요. 고발 뉴스가 팟캐스트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 세월호를 묻으려는 그들의 시도가, 세월호를 묻어버리고 싶은 그들의 의도가 팩트TV에서 청문회 생중계해버리고, 아무도 보도하지 않은 세월호 청문회 팩트TV 혼자서 생중계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세월호 문제를 쟤네들이 완전히 잊게 하지 못한 거야. 그런데 솔직히 여기서 나는 그래요. 오마이뉴스, 한겨레신문, 프레시안, 뷰스앤뉴스, 뉴스타파, 기타 등등 고발뉴스 많은 언론이 세월호를 다뤘어요. 그죠? 그런데 날마다 세월호란 이름으로 방송한 사람은 누구야? 날마다 세월호라는 이름으로 하루도 안 빼고 세월호 사건 이후에 날마다 세월호라는 이름을 달고 한 게 누구냐고. 나밖에 없어. 그래서 쟤들이, 이건 내가 날 공치사 하자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세월호라는 이름을 지웠다면 다른 언론들도 계속 그렇게 세월호를 다뤘을까? 응? 내가 세월호란 이름을 빼버렸다면, 세월호 망치 부인을 100일쯤 돼서 지웠다면 그렇게 많은 언론들이 지속적으로 세월호 문제를 다뤘을까? 난 아니라고 봐. 나는 내가 왜 대한민국의 역사가 세월호 전후로 바뀔 거라고 생각했느냐 하면, 이건 내가
하나님한테 받은 메시지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나는 이 세월호를 절대로 안 지우는 거야. 이 세월호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가야 된다. 이게 우리나라를 바꾸고 있기 때문이래. 바꾸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날마다, 아니, 참세상 세월호님한테는 가서 세월호 이름 떼라는 얘기 안 하잖아. 근데 나한테는 날마다 와서 세월호를 제발 지우라고 그래. 왜? 일요일 밤에 4,000명이 모여갖고 세월호 망치부인 방송을 듣네. 세월호 망치부인. 세월호. 1년 365일 지겹게도 안 지워지는 세월호. 망치부인이 세월호를 지우면 어떻게 좀 지워보겠는데. 야, 나 좌익교수 3년 동안 물고 늘어져갖고 기소시킨 여자야. 니네가 포기해. 나 그러면 망치부인은 언제까지나 세월호를 달고 싶으냐. 나도 떼고 싶어. 글자 수 3개면 제목으로 표현하는데 얼마나 아까운 숫자인 줄 알아? 나 세월호 떼고 싶어. 세월호 떼는 방법은 딱 하나야. 세월호 온전하게 건져서 나머지 돌아오지 못한 미수습자 다 찾아내고 그 다음에 세월호를 그 지경으로 만든 새끼들 최후의 1명까지 감옥에 넣어. 그러면 내가 세월호에 대해서 뗄게. 빨리. 미루지 말고 숨기지 말고 빨리 진상규명해. 어떤 새끼들이 잘못했는지. 이명박 때 어떤 새끼가 30년으로 연장하자고 로비했는지. 박근혜 때 어떤 새끼가 그 선장의 의무규정 없애라고 로비했는지. 한국성급에서 세월호 그 개판으로 고쳐낸 배를 왜 어떤 새끼들이 돈 뇌물 받아 처먹고 안전한 배라고 해줬는지. 국회의원들 어떤 새끼들이 뇌물 받고 순환구호법 만들어서 사람을 구조하지 않고 배 인양 작업하느라고 황금 시간을 놓쳤는지. 이거 다 증명해내면. 그리고 여러분 지금 7시간 얘기가 많이 나와요. 박근혜의 7시간을 밝혀내야 된다. 나는 박근혜 7시간에 관심 없어요.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날 아침 10시 반에서 저녁 5시 반까지 그 7시간 동안 박근혜가 어디 있었느냐. 그거 조선일보가 만든 얘기야. 나는 그 7시간에 관심 없다니까. 내 관심사는 아침 7시 반부터 배가 기울었는데 10시 반까지 박근혜가 한 장면도 등장하지 않아. 그 3시간 동안 박근혜는 뭐 했냐고. 잤는지 어디서 뭘 처먹고 있었는지. 국민 304명이 죽어가는 그 시간에 박근혜는 그 3시간 동안 뭐 했냐고. 평일 새벽 7시 반부터 비상사태가 발생했는데 지들이 만든 매뉴얼에는 지금 국가 비상대책기구가 돌아가야 되는 시간인데 그 3시간 동안 박근혜는 한 장면도 출연하지 않아. 그러다가 10시 반에 전원 배가 완전히 뒤집어진 상태에서 전원 구조하라고 지시가 내려. 씨발. 그 3시간 동안에 뭐 했냐고. 그 3시간 동안에. 여러분 저는요. 그 7시간에 대해서 집중하는 거 난 쟤네들의 프레임에 놀아나는 거라고 봐. 이미 배가 뒤집어진다면 구할 수 없었어. 배가 뒤집어지기 전 3시간. 구할 수 있는 10분이면 구하는 애들을 10분 동안 구명조끼 입고 뛰어나와. 그러면 구할 수 있는 그 304명을 왜 가만히 있으라 하면서 죽였냐고. 그 3시간 동안을 복원하는 게 나는 세월호 문제의 본질이라고 봐. 그 3시간 문제가 풀어질 때까지 나는 세월호라는 이름을 안 뗄 거야. 저는요. 이 세월호가 우리 국민을 일으켜 세웠다고 봐.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세월호 나는 일찍이 그래서 내가 아마도 이제 쟤네들은 내가 세월호 유가족들한테 화를 품고 그래서 세월호를 잊기를 바랬을 것 같아. 그래서 오지 말라고 그러고 오지 말라고 그러고 모욕을 주고 그래서 내가 세월호 유가족들한테 실망을 해서 더 이상 세월호라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길 바랬을 것 같아. 그런데 그 덕분에 어떻게 된지 알아? 나는 유가족으로부터 정서적으로 분리된 거야. 나는 세월호 유가족 여러분 내가 반복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나는 세월호 유가족 때문에 세월호 진상규명 요구하는 거 아니다. 내가 그 유가족 몇 명한테 그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유가족들에 대한 어떤 정서적인 교감이 없는 거야. 아예 처음부터 유가족하고는 나는 별개야. 나는 유가족한테 관심 없다. 나는 유가족 때문이 아니라 내 딸이 또는 내 손주들이 내 조카들이 또 다른 세월호의 희생자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난 이 싸움을 한다. 그랬잖아. 결국 니네들이 했던 음모
세월호 유가족과 망치 부인을 그 이간질시킴으로 인해서 나는 세월호 유가족들이랑 어울리지 않았어. 세월호 유가족들이랑 어울린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너무 힘든 거야. 그 유가족의 슬픔과 분노를 옆에서 지켜보다가 정말 많이 지쳤어요. 그런 분들 많아요. 그분들도 트라우마라서 치료받아야 돼. 나는 세월호 유가족들 본 척도 안 했잖아. 찾아가지도 않았어. 정서적으로 같이 쓰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어. 나는 정서적으로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초장이 아예 세월호 유가족들이 나를 거절한 순간 나는 유가족 때문에 이 싸움 하는 게 아니다. 나는 유가족 때문에 이 싸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난 유가족한테 관심을 끊었어. 그러니까 나는 유가족이랑 어울려서 술판에 어울릴 일도 없었고, 그래서 유가족들이랑 같이 욕먹을 일도 없었고, 언제나 객관적으로. 언제나 한 발 떨어져서, 모든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니들의 또 하나, 첫 번째 음모가 거기서 좌절된 거야. 니네들은 내가 유가족에게 정서적으로 묶여 있었다라면 어쩌면 나는 지쳐서 어떻게 세월호를 이렇게 만드냐. 나는 아마 제 풀에 속이 상해서 죽었을 것 같아. 내가 세월호 유가족들하고 정서적으로 일치가 되어 있었다면 그들의 슬픔을 보다 못해서 내가 이렇게 교감이 잘 되는 사람이라 그들의 슬픔에 너무나 내가 좌절한 나머지 세월호의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이 상황에 그들한테 너무 미안해서 난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수도 있어. 근데 그들이 나를 거절하게 니네들이 공작을 피는 바람에 그들과 정서적으로 나는 분리되어 있었던 거야. 그래서 나는 제3자의 입장에서 세월호 유가족도 불쌍하지만 난 세월호 유가족 때문이 아니야. 나는 이 문제의 진상 자체가 중요한 거야. 왜 이렇게 됐는지 권력의 문제를 나는 세월호 유가족한테 집중하지 않고 권력에게 집중했잖아. 그러니까 이 싸움이 계속 될 수밖에 없었던 거야. 맨 처음에 나한테 그 2014년 5월 7월에 나를 분리시켜준 작전핀 팀 수고했어. 덕분에 내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세월호 문제를 계속 다룰 거야. 영원히. 응. 니들 덕분에 내가 계속 세월호를 가지고 박근혜를 갈구는 거야. 니네가 만약에 그때 나하고 유가족하고 엮어줬으면 내가 지금 유가족들 때문에 아마 너무나 절망하고 슬픈 나머지 방송 못하고 있었을걸? 그때 애썼어. 수고했어. 덕분에 나는 세월호가 뒤집어지기 전 3시간 동안에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세월호 망치 부인으로 살 거야. 그리고 나는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야권 지지층이 하나로 뭉친 이유 뭐겠어요? 세월호 진상규명할 국회의원들 국회로 보내자. 테러방지법 개정할 국회의원들 국회로 보내자. 박근혜의 미친 독재를 중단시킬 국회의원들 국회로 보내자. 그러려면 더럽고 치사해도 하나로 뭉치자.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세월호 진상규명하려면 아니 진짜 정말 우리 동네에 아주 착한 애기 엄마 있어. 아무 생각 없어 보이니 별로 정치에 관심도 없고 뉴스도 안 보는 엄마 같아. 그런데 세월호에 대해서는 얘기가 달라. 아무것도 진상규명이 안 됐잖아요. 아무 생각 없어 보이는 애기 엄마들이 자기 애를 아침에 학교에 보낼 때마다 그 생각을 하는 거야. 이 아이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까? 우리 딸이 아침에 교복 입고 나갈 때마다 내 가슴이 철렁철렁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엄마들이 잊지를 못해. 이 세월호 문제는 이 엄마들에게 잊을 수 없는 충격이고 아침에 애가 학교 갈 때마다 이 애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까? 그래서 세월호가 세상을 바꾸는 거야. 세월호 진상규명해줄 국회의원을 국회로 보내고 싶다. 저 말 많은 테러방지법, 저 그지 같은 법 저거 고칠, 수정할 국회의원을 국회로 보내고 싶다. 이 말도 안 되는 민생 파탄, 외교 파탄, 교육 파탄, 박근혜의 독재를 막아줄 국회의원을 국회로 보내고 싶다. 그러니까 더럽고 치사해도 하나로 뭉치자. 정견이고 정당이고 상관없다. 새누리당과 박근혜의 독주를 막아낼, 그들의 독재를 막아낼 사람이면 누구라도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김종인이 과거에 국보위였건 나발이건 아무 필요 없다. 지금은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이기고 보자.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 이 야권이 이제까지 있었던 야권의 선거하고 분위기가 진짜 달라. 딱 그때야. 2004년 탄핵 때 상황. 2004년 그 탄핵 때 치렀던 바로 그 선거야.
바로 그 선거 분위기이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희망이 있는 거야. 희망이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요. 그런데 우리가 2004년 선거에서 한 방에 훅 갔어. 지금 새누리 홍보위원장의 기대가 뭐야? 한 방에 훅 보낼 수 있다. 한 방에 훅 보내기 위해서 준비한 게 두 가지야. 응? 모 시장의 욕설 녹음 파일하고 박 시장 조카 건하고 두 개로 멘붕시키려고 그런 거야. 야권을 멘붕시키려고. 근데 어떻게 했어요? 모 시장 욕설 영상 내가 먼저 터뜨렸잖아. 먼저 터뜨려갖고 우리 다 예방주사 맞아야 된다. 다 들어봐라. 다 듣고 나서 들어본 다음에 판단해라. 그래서 들어본 사람들 더 이상 알티도 안 하고 좋아요도 안 누르잖아. 그리고 EJ에서 불러다가 그 트위터 많이 하지 말라고 가르치기까지 한 거 아니야. 선빵 날렸어. 걔네들이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그 시장을 띄운 거야. 아니 생각해봐. 우리나라의 지자체장이 그 사람밖에 없어? 최대 도시 서울시장보다도 기사가 없어. 일개 기초단체장인데 어느 도지사도 그만한 뉴스가 없다니까? 어느 도지사도 그만한 뉴스 숫자가 없어요.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제일 규모 큰 두 개도 뉴스가 없어. 그런데 오로지 그 기초단체장 오로지 그 기초단체장만 존나리 띄우는 거야. 왜? 띄워서 잡아먹기. 딱 금요일날 그 상황. 금요일 그 상황. 자, 여러분. 그 시장이 형수하게 욕설한 건 14년이야. 아니야, 12년. 12년에 욕설을 했어. 이미 걔네들은 12년부터 그 녹화 파일 갖고 있었어. 그런 애들이 그렇게 언론에서 띄운 이유가 뭐겠냐고. 우리는 이제야 들었지만 걔네들은 12년부터 녹화 파일 갖고 있었다니까? 14년에 이미 그게 한번 문제가 됐었다니까? 그런데 그걸 알고 있는 놈들이 그토록 띄운 이유가 뭐겠냐고. 막 띄워서 야당의 희망을 만들고 막 띄워가지고 등불을 만든 다음에 한 방에 훅 보내려고. 그런 거 아니야? 멘붕 시키려는 거야. 멘붕 작전. 국민 멘붕 작전으로 그 사람을 일부러 띄운 거야. 그 기사가 나잖아요. 그 밑에 무조건 누구누구를 대통령으로 이렇게 떠. 그 누구누구를 대통령이라고 쓰는 애들 걔네 아이디 조사해봐야 돼. 항상 그 기사 나오면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돼. 기초단체장인데 대통령을 만들어야 된대. 그게 누굴까? 저는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에서 그 시장 관련한 글을 RT하거나 그 뭐 이렇게 언급한 사람은 전부 다 차단하고 있어요. 전부 다 차단해. 왜? 누가 프락진지를 모르기 때문에. 누가 요원인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그거 요원들이 띄우는 거라고 보는 사람이야. 그러니 그 요원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나는 무조건 차단해. 그러니까 망치 부인하고 SNS로 연관되고 싶은 사람은 절대 그 사람 언급하지 마세요. 그 사람 언급한 사람은 난 전부 다 차단해. 자, 그래서 그 시장 욕설 파일 그거 선거 때 틀림없이 틀으려고 할 거야. 그 여러분들 미리 알아서 들으세요. 미리 찾아서 듣고 뭘 가져야 되는 거야. 예방 주사를 맞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절대 선거 전에 띄우지 마. 무슨 기사가 나오든 뭐 트위터에서 누가 언급을 했건 절대 RT도 하지 말고 좋아요도 하지 마. 이거 만약에 선거 때 그 녹음 파일 대대적으로 돌아버리면 그때 어떡할 거야. 방법은 딱 하나야. 이 사람이 후보니? 우리의 답변. 틀림없이 저 홍보위원장이 선거 직전에 그 녹음 파일을 대대적으로 풀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의 욕설 파일 돌릴 거야. 그때 우리는 한마디만 하면 돼. 얘가 후보니? 얘가 국회의원 후보야? 그 동네 사람들한테나 얘기해. 그게 우리의 답이야. 뭔 말인지 알았지? 딱 한마디야. 얘가 지금 국회의원 후보야? 왜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얘기하고 받아쳐야 돼. 그 다음 박 시장 조카권 얘기라면 노무현 대통령 때 박원순 인맥이 그 조카를 구하고자 했으면 못 구했겠냐. 그런데 그냥 죗값을 치르라고 거기 중국 감옥에 그냥
냅둔 사람이다. 그래서 10년 동안 감옥살이를 한 거다. 그게 왜 10년 만에 문제가 된 거냐? 어? 그러면 박원순 시장이 이번에 국회의원 후보야? 역시 마찬가지죠. 박원순이 국회의원 후보야? 그러면 그게 아니라 차기 뭐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후보? 야, 그러면 너네 대권 후보 박근혜네 가족은 어떻게 했는데? 대권 후보 박근혜 아들, 아니 동생, 아니 친동생, 응? 마약 정권은 왜 쉬쉬했어? 그리고 박근혜 오촌 조카들 살인 사건은 왜 쉬쉬했어? 어따 대고 지금 이렇게 시부렁대고 있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선빵을 딱 날려주고, 그리고 나서 지금부터 그 공천 잡음이 들려올 수 있어요. 예. 공천 잡음이 들려올 수 있는데, 이 공천 잡음은 내가 볼 때 그래. 틀림없이 질 거야. 문제가 있는 사람을 공천한 거는 반드시 지게 돼 있어. 문제가 있는 곳은 반드시 지게 돼 있어. 그러면 나중에 우리 선거 끝나고 나서 책임을 물으면 돼. 어? 이번에 이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에 대해서 선거 끝나고 나서 책임을 물으면 돼. 선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마. 아무 말도. 자, 지금 뭐 김종인에 대해서 사실 이제 막 욕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어. 욕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고, 특히 보니까 이제 친노라고 분류되는 사람들, 노무현, 그러니까 문재인 측근들이 부글부글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문재인 측근이 아니라 그 친노 친문, 그 이제 막 김종인에 대해서 막 욕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내가 얘기한 거야. 김종인이 실패하면 문재인 아웃이라고. 그랬더니만 이제 김종인 욕이 많이 줄어들었어. 여러분 아예 기사로 났었잖아요. 그 친노 김종인에게 경로 밤새 성토 기사 났었잖아. 종편에서. 빌미 주지 말라고. 빌미 주지 말라고. 김종인이 실패하면 문재인이 아웃되는 거야. 그랬더니만 이제 더 이상 그 친노 친문이라는 사람들이 그 김종인 까기를 중단한 것 같아. 김종인은 까는 건 중단했는데 이상한 흐름이 박영선이야. 박영선 욕을 엄청 많이 해. 근데 내가 볼 때는 박영선 욕하는 세력이 조직적으로 목표가 있어. 물론 박영선이 객관적으로 잘못한 면도 있겠지. 박영선에 대해서 한이 쌓인 부분도 있고 잘못된 부분도 있을 거야. 그런데 지금 욕설은 과도해. 그럼 뭐냐? 이건 조직이 가동된 거야. 어떤 조직? 이명박 대신 안상수 욕먹이는 조직. 박근혜가 먹을 욕을 박영선에게 유도하고 있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지금 박영선 욕을 조직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간질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그러니까 박영선을 계속 욕해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어떤 그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게 하나이고, 두 번째로는 박근혜 욕을 박영선 욕으로 돌리고 있는 거야. 박근혜에게 할 욕을 박영선에게 돌리고 있는 거야. 욕바지로 띄우고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 우리가 박양 그러니까 망치부인이 박양 그러면 망치부인이 박영선 욕하는 줄 아는구나. 그럴 것 같아. 내가 박양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박근혜야. 분명히 얘기하건데. 여러분, 이번 선거에서요. 우리는 딱 누구만 패면 돼. 한 놈만 패면 돼. 한 놈은 아니구나. 박양만 패면 돼. 박근혜만 패면 되는 거야. 이번 선거는요. 다른 뭐 여러 개 칠 필요 없어. 딱 하나야. 박근혜가 우리의 타겟이야. 박근혜의 실정. 박근혜가 세월호 문제. 박근혜가 테러 방지법 다 만들었어. 우리의 타겟은 오로지 박근혜야. 박영선 욕은 그 동네 사람들이 알아서 하라고 그래. 여러분이 투표권도 없으면서 박영선 욕해서 뭐 할 거냐고. 투표권도 없으면서 박영선 욕하는 건 결국 박영선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표 깎아먹는 거야. 알고 하라고. 알고 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우리는 한 놈만 팬다 정신으로 가야 돼. 우리의 타겟은 박근혜야. 우리의 타겟은 박근혜고, 오로지 박근혜로부터 벗어나지 말라고. 눈 돌리지 마. 이 모든 민생 경제 파탄, 외교 안보 파탄, 교육 문화 파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돼. 여러분 그거 알아요? 그 박정희 시대 때 소득 불균등이
해소됐다. 그러니까는 이승만 때까지 부자들만 잘 살고 가난한 사람들 가난했는데 박정희가 경제를 발전시켜 갖고 서민들의 삶이 나아지면서 빈부격차가 해소됐다고 그렇게 가르쳤었나 봐.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거짓말인 게 논문을 통해서 밝혀졌어. 이승만 때의 상위 1%의 재산과 박정희 때 상위 10%의 재산을 비교해 보니까 10% 박정희 때 빈부격차가 더 심해졌다. 소득 불균형이 더 심화됐다는 논문이 발표됐어. 경향신문 기사니까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외교 안보 파탄. 지금 청와대에서 박근혜의 영도력이 미국과 중국 유엔을 움직였다 이렇게 뻥을 깠나 봐. 프레시안 기사예요. 그것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박근혜가 개뻥 쳤다라는 완전히 이게 녹화 걱정하지 말라고요. 1시간마다 자동으로 끊어지게 돼놨으니까 더 이상 녹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뭐 저기 위대하신 김일성 수령이 옥수수로 수류탄을 만드시고 그거랑 똑같아 지금. 박근혜의 영도력이 미국과 중국 유엔을 움직여? 아유 지랄 발광도 정도가 있어야지. 이 습관성 허언증 이거 아유. 네. 이게 저 화요일날 또 짚어보기로 하고요. 아니 뭐 우리 앞으로 주제는 날마다 요 세 가지. 민생 경제 파탄, 그다음 외교 안보 파탄, 교육 문화 파탄 이걸 중심으로 박근혜의 지난 3년을 정리할 거예요. 네. 제가 혹시 빼먹으면 그 얘기 하자 그러세요. 자, 그다음 지금 이 국정교과서 누리과정 뿐만이 문제가 아니라 교복 단일화? 내가 볼 땐 지금 박근혜 정권에서 우리 딸이 내가 진짜 열받아갖고 우리 딸이 이제 교복을 맞췄어.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교복을 샀어요. 산 대로 입고 갔어. 근데 우리 딸이 그러는 거야. 자기가 다리가 너무 기니까 혹시 걸릴지 모른다고 해서 자기가 한 단을 내렸어. 한 단을 내려갖고 느린 교복을 입고 갔다? 근데 선생님이 작년에 다리가 너무 길다고. 그래서 다리를 자를 수가 없으니까 치마를 더 늘리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의 2cm인가 3cm가 남겨놓고 다 늘린 거야. 근데 이번에 선생님이 불러다가 네가 키가 크고 다리가 길어서 그런 거 알겠는데 다 늘려와. 어쩌라는 거야. 우리 신랑이 화가 나갖고 가서 다리를 자른다고 그래. 치마 못 자른다고 다리를 자른다고 그래. 그래서 막 열이 받은 거야. 최대한 늘렸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 여기서 더 늘리라고 그러면 오바로크를 풀고 다녀라. 새로운 유행을 창조하자. 근데요 지금 우리 딸만이 아니라 각 학교에서 그런다는 거야. 각 학교에서 애들 두발이라든가 아니면 그 교복 이거 가지고 굉장히 그걸 심하게 터치를 한다는 거야. 뭐겠어 이거. 뭐겠어. 교복 통일로 가는 길이야. 교복 통일. 옛날에 우리 언니 시대 단발머리 귀밑 1cm 귀밑 1cm인가? 단발머리에 흰 칼라 일제시대 교복으로 돌아가자는 거 아니야 지금. 그래서 지금 그 예쁜 원래 요즘 교복들이 이렇게 치마가 미니스커트예요. 그런데 그거를 무슨 이 샤넬 라인까지 늘려갖고 오라는 거야 이것들이. 70년대로 지금 돌아가겠다는 거 아니야. 내가 볼 때 그래가지고 우리 중고생들이 일치단결해서 박근혜에게 반박근혜 전선을 구사하는 것 같아. 김정은이가 못 쳐들어오는 게 누구 때문이야? 우리 청소년들 무서워서 아니야. 이 김정은이가 쳐들어와도 담배 피는 우리 청소년들이 딱 앞에 가면 그냥 돌아간다며. 담배 피는 청소년들한테 또 담배 피지 마 임마. 그럼 맞아 뒤진다며. 우리에게는 담배 피는 청소년들이 있다? 이거 농담이고요. 좌우지간. 그렇다고 청소년들 담배 피라는 얘기 아니야? 니들 월급에 필 수 없어. 니들 용돈에 필 수 있는 그 담배가 아니야. 좌우지간. 김정은이가 두 번째로 못 오는 게 중2 때문이라며. 중3 되는 그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서 일탈하고 있는 중2가 무서워서 김정은이 못 내려오는 거 아니야? 그런데 박근혜 국정교과서가 작년도 중2, 올해 중3. 걔네들이 타겟이라며. 내가 볼 때 얘네들은 아주 잘 자라서 나는 대한민국의 전대협을 부활시키지 않을까 싶어. 얘네들이 지금 아주 도들대로 돋아있거든. 그런데다 지금 고등학생들 교복 중고등학생들이 교복 통일 이거에 완전히 열받아가지고 얘네들이 진짜 박근혜 전선을 분명히 긋고 있어요. 자, 오늘은 아무도 나한테 종북 빨갱이란 얘기 안 해서
박근혜 카드 뉴스를 못했네. 자, 시간. 지금 12시가 넘은 거야? 어머, 나 어떻게 추천을 못 받았어, 어제 거. 지금 12시가 넘었어? 어떻게 하면 좋아? 예. 내일 월요일인데. 자, 여러분. 예. 죄송해요.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나요? 네. 아, 방송이 너무 길었죠. 내일 출근하셔야 되는데. 예.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시간 계산을 잘못했어. 나 지금 한 11시쯤 된 줄 알았어요. 어. 이렇게 쓸데없이 말이 길었지? 예, 미안합니다. 아유, 말만 하면 이거 끊지를 못해갖고. 아, 미안합니다. 네. 추천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자, 오늘 방송 볼만 하셨나요? 볼만 하셨다라면 다행입니다. 오늘 방송이 열리자마자 달려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각 방에서 고생하신 매니저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추천해주신 1215분께, 1240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저께 추천 몇 개 받았는지 모르겠네. 어제 추천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추천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근데 시청자가 3,500인데, 아니, 시청자가 3,800인데, 지금 추천은 1,387? 2,000명이 추천 안 하고 있다 이거지? 일어나, 빨리 일어나. 추천해. 추천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진짜 이놈의 그 소송비 때문에 허리가 휘어요. 여러분 후원해주신 덕분에 그걸로 소송비를 잘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후원해주신 한 분 한 분 제가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혹시 후원 못하시는 분들이 미안해 하실까봐 제가 이름 못 불러드립니다. 근데 방송 끝나면요, 제가 어떤 분들이 후원하셨나 찾아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일일이 감사 인사 못 드려도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그리고 이 방송을 녹음 녹화 떠서, 유튜브에 올려주시는 참세상님, 풍행국님, 그리고 여비고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예. 망치 부인이 후원자 이름 안 불러줘서 후원 안 할 거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이 방송 오늘도 당당하게 진행했습니다.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 추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음에 또 놀러 오세요. 방송이 마음에 안 드셨다고요? 다음 칸으로 가. 자,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산도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네가 여기서 이런다고 세상이 바뀔 것 같냐? 바뀝디다. 10년 전 망치 부인이 아프리카에 처음 왔을 때랑 지금이랑 많이 바뀌었습니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100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기도를 했으면 믿어라. 응답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기도했으면 믿어라. 그 믿음만큼 응답하신다.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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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믿음대로 응답하신답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믿는 대로 응답하신답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나요? 지금 여러분, 돌아가는 일이 많이 다르잖아요. 이전하고 정말 다르죠? 뭔가 정말 다른 분위기 느껴지시죠? 이걸 보고 기적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지금 날마다 기적의 역사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의 손으로 지금 기적의 역사를 쓰고 있다니까요. 기가 막히죠? 이전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기적이 누구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끝까지 대열을 지키고 서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맞이하나 지켜봅시다. 누군가 간절히 소망하면 온 우주가 그의 소망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대요.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이 있지요.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은 갈 만한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가는 거니까. 길이 보이지 않으면 길을 만들면 되고, 빛이 보이지 않으면 빛이 되면 되니까. 인간의 가치는 그가 품고 있는 희망의 질량에 비례하니까. 기적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다음 방송은 화요일 낮 2시, 화요일 2시에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월요일부터 힘내세요. 화이팅!